드리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오래전부터 예고했던 김종호 교수님 모시고 오늘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얘기하면 부동산, 주식 시세 이런 것만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그건 너무 지연말단적인 거고요. 좀 더 거시경제적으로 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은 어떨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주시는 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학자이자 유튜버인 김종호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김종호입니다.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제 이름은 김종호라고 하고요. 경제학과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요즘에는 글로벌 정치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오늘 정말 뜻밖의 의학 채널에서 함익병 선생님이 불러주셔서 이것을 어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나왔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비욘지 구독자분들에게 이런 선물,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두세 시간 정도 저랑 같은 시간을 하면서 이런 정말 귀중한 정보를 쉽게, 아주 쉽게 듣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는 그런 강의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김종호 박사님이 쭉 해왔던 여러 가지 연구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송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토막토막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김종호의 경제TV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거기 가시면 그래도 구독자가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특히 미래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 팽배해 있는 패배주의적인 생각, 위축된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을 짚어낸 그런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호 박사님 소개 글을 잠깐만 좀 올려주실래요?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 이건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 자, 연세대학교 저 5년 선배입니다. 경제학을 하면 돈을 많이 든다는 단순한 이유로 경제학을 하시고. 아, 정말 그랬어요. 그때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그 뒤에 한 10년 지나서 또 숭실대에서 법학 박사, 석사는 또 도시계획도 하시고. 예. 이렇게 약간 보면 네. 같은 계통의 학문이긴 하지만 네.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요. 아무거나 다 하는 사람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넓게 공부하신 이유가 있나요? 관심이 뭐가 많아요. 호기심이 많아요. 네. 지나 보니까 제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92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90 넘어서까지도 도서관에 다니셨어요. 동네 도서관에. 아, 그러셨구나. 뭐 궁금한 게 많으셔서. 근데 저도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저것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네, 현재는 뭐 서강대학교에서 경영교수로 일을 하고 계시지만 그전에 네. 자유기업원장을 하셨을 때 저 때는 언론에 꽤 많이 나오셨죠? 예. 저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유기업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렇죠. 저 연구원이 그걸 하는 연구원이었고, 처음에 공병호 박사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 후원자는 돌아가신 SK의 최정현 회장이셨어요. 그렇죠. 네, 손병두 또 그 부회장 계실 같이. 때 그때 네. 같이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거의 한 10년 있었고 그 중에 원장도 꽤 오래 했고 그랬었죠. 네. 네. 킹달러의 미래는 저도 읽었던 책인데 되게 재밌게 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김종호 박사님 모시고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세계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맥을 잡을 수 있는 질문을 바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가 어찌됐든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보면 미국, 중국, 일본이 네. 그렇죠. 우리가 제일 같이 상대해야 될 예. 플레이어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네. 그 나라의 경제가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직접적입니다. 네. 치명적이죠. 네.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참 불행이기도 하고 행운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생각해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불행이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요. 그러니까 1998년에 IMF 위기를 맞이해서 그래서 한국이
완전히 환골탈태를 한번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 15년 정도 기간 동안에 뭐 그야말로 쾌속 성장을 해서 국민소득 10,000달러에서 30,000달러를 달성을 하게 돼요. 지금 34,000. 15년 만에. 예. 15년 만에 그걸 달성을 하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위협이에요.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참 그 보기 드문 그런 위협인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부도 사태에서. 예, 국가 부도를 맞았는데 거기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뭐 선진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쫙 올라가서.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었어요. 아, 예. 중국이 그때부터 2001년부터 급성장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중국이 그때 WTO에 가입을 하게 됐죠. 아, 네. 그러면서 중국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수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계의 공장이 됐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공장이 된 겁니다. 우리가 중국에다 원료 공급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 중간재 공급을 중국에다가 우리가 다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중국 그 기업들, 중국 기업가들이 한국을 보고 다 배운 겁니다. 네. 우리가 그 이전에 일본을 배우고 일본을 보고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을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1인당 소득을 보면요. 올해 2024년 예상치가 우리가 34,000달러인데 일본이 33,000달러예요. 네. 우리가 넘어갔어요. 달러로 환산을 하면. 네, 달러 환산하면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 면에서 일본을 넘어섰는데 근데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일본을 다 흉내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이 한국을 다 흉내내고 한국에서 중간재 다 들여다갔다 쓰고 또 한국 기업들이 중국 가서 공장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은 한국의 수출이었던 겁니다. 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같이 갖고 어쩌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중국보다. 그렇겠죠. 예. 자기들은 마진이 적고 우리는 마진이 예. 컸으니까요. 예. 그 정말 중국 때문에 정말 우리는 성공을 거두었죠.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다 따라왔어요. 네. 다 따라왔고 그러니까 우리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런 데들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 이런 걸 다 뛰어넘잖아요. 그럼 예, 극복했죠.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우리가 당할 상황이었네. 중국이 우리를 그렇게 할 찰나였어요. 샤오미, 하웨이 이런 애들이 예. 그 화웨이가 실제로 삼성전자 그 갤럭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삼성전자를 뛰어넘었어요. 그게 2020년 2분기였어요. 전 세계에서 2, 4분기. 아니면 중국에서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추락을 하잖아요. 그 뭐 저기 이상한 거 칩에 네. 이상한 거 넣었다 그래갖고 미국에서 생산 못하게 하지 않았나요? 예. 미국이 그러니까 화웨이가 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을 했냐면 중국이 반도체 설계는 잘합니다. 설계 잘해요. 예, 설계를 잘해요. 그래서 네.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자회사 설계 회사가 있어요. 그 설계 회사가 자기들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에 가서 그거를 이제 위탁 제조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팹리스가 있다는 얘기네요. 있죠. 잘해요. 예. 패밀리스는 중국이 잘합니다. 근데 제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저 실리콘에다가 새기는 거. 네. 그게 안 되는 노광 거예요. 장비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빗줄 쏘여서 그걸 이제 딱 깎아내고 뭐 해서 이제 그 최종 제품 만드는 그 과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거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대만의 TSMC에다가 맡겨서 그걸 했고 그것의 품질이 상당히 좋았고 그걸 갖다가 자기들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그게 그야말로 뭐 급성장을 해서 삼성을 넘었어요. 가격은 싸고. 가격은 싸고 성능은 품질 비슷하고 과거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일본 제품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랬듯이 똑같은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트럼프 때 그 TSMC한테 야 화웨이 쟤들한테 반도체 제조해 주지 마 이렇게 제재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반도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설계도를 갖고 어디 가서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삼성이 해주면 안 되었나 그때? 삼성도 안 되죠.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제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만들어주면
이제 미국하고는 이제 완전히 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적절할 때 미국에서 견제를 해준 거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조금씩 시작이 된 겁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네. 예.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화웨이가 스마트폰 사업을 완전히 접었었죠. 접었죠. 예. 완전히 접었어요. 그러다가 지난 작년 9월부터 다시 반도체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스마트폰 사업을 재개를 했고 그게 지금 꽤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노광 장비하고 어디서 그걸 갖고 와서 그걸 해요? 그게 그 장비가 DUV 장비가 있고 EUV 장비가 있어요. EUV가 더 상위. EUV가 최신 장비고 예. DUV가 한 세대 이전의 장비예요. 예. 중국이 DUV 장비는 구할 수 있어요. 아, 그건 그건 제재가 아니에요. 아. 예. 그러니까 최신 장비, 그러니까 10나노 이하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그 최신 장비, 그거는 제재 대상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삼성, TSMC, 인텔 이런 데밖에 못 구해요. 네. 중국에도 파운드리가 있거든요. 위탁 제조 회사가. 네. 그 SMIC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DUV만 가지고 해요. 근데 그 DUV를 가지고 만들어낸 겁니다. 10나노 이하짜리를 예. 7나노짜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를? 자,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DUV는 무딘 칼이에요. EUV는 예리한 칼이에요. 수술용 칼. 예. DUV를 가지고도 새길 수 있어요. 근데 오래 걸리고 불량률이 높고 코스트가 많이 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격 경쟁력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가격 경쟁력이 없어요. 당연히 없어요. 그래서 SMIC가 이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아. 조금 있으면 아마도 적자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정부가 거기에다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MIC 그 반도체를 제조하는 데가 지금 그러고 있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 추락을 하다시피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만들기는 만들어요. 아.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만드는 거죠. 그거를 아마도 화웨이는 별로 비싸지 않은 값에 사오고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공산당이 화웨이를 키워주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니까 정부 지원이 아니면 공정한 시장 경쟁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네. 될 수가 없는 건데 아무튼 지금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네.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행이기도 하고 불행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다행인 거는 중국 기업들이 우리를 다 뛰어넘을 뻔했는데 그게 지금 다 제동에 걸린 겁니다. 지금. 특히 전자 쪽에서는. 전자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방위산업도 그렇고 미국이 규제한 모든 영역이 다 미국하고 이 중국하고 갈라지고 있는 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시장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랑 경쟁하던 영역이 미국의 규제를 받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들이 훨씬 잘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는 그거는 중국이 최고예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전을 제일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저기 우리 서해안 쪽에다가 뭐 이렇게 30기인가 뭐 그렇게. 예, 그러니까 중국의 동해안이죠. 우리로서는 서해안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탈원전 한다는 건 난센스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바다 건너에 그냥 온통 다 저 원자력 발전소들인데 무슨 탈원전을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사고 나면 우리가 편서풍 타고 다 들어오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이 원전 건설 원가가 제일 낮은 데가 중국이고요. 그리고 또 원전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렇다 그러던데. 예. 근데 이따가 또 한번 여쭤보겠지만 체코를 어떻게 우리가 이겼죠?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미국의 규제 때문에? 미국 규제가 아니고요. 그건 미국 규제가 아니고 체코가 알아서 그들을 다 배제시켜 버린 거예요. 아, 이쪽 서방 진영이니까. 예. 왜냐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코도 이쪽 나토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EU 나토. 잘못하면 우크라이나가 넘어가고 나면 자기도 러시아가 침략할 가능성이 있네. 옛날에도 했던 예, 옛날에 다 위성 국가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옛날 제정 러시아 때 자기가 피터 대제 이런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러시아 제국의 그 네. 영광을 되살리고 싶은 거죠. 그건 뭐 본인 입으로도 그러는 겁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그때 영토들은 다 자기 손에 넣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소련 거 다 먹고 옛날 동구 위성 국가까지 다 먹으려고. 예, 그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체코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떼내야 돼요. 그래서 체코하고 러시아는 완전히 외교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체코는 러시아 외교관들 다 추방하고 러시아도 체코 외교관 추방하고 이런 지경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는 원수 시간이 돼버린 거죠. 체코와 러시아는. 적성국처럼 돼버렸네. 예. 네. 근데 원래 체코에 있던 체코의 원전이 원래 있어요. 있었을 거예요. 예, 그 러시아제입니다, 다 그게. 예, 아, 소련제예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제 완전히 떼내겠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다가 그 다음 강자가 원전에서 강자가 중국인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 무기도 대주고. 예, 그러니까 중국 것을 갖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원전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시작이 되면 100년은 가는 건데 그렇죠. 예. 저런 나라들한테 그렇게 중요한 기반 시설을 맡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장 잘하는 애들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는 나라. 예, 가격 경쟁력, 그러니까 그 실력, 그러니까 건설 실력 뭐 이런 건 면에서 그러고 나니까 남은 게 어디냐? 그게 한국인 거. 서구 국가에서는 우리만 만들었으니까. 네, 예. 우리가 제일 많이 만들었죠. 그렇죠. 프랑스도 뭐 상당히 했는데 안 최근 오래됐어요. 20년 동안은 거의 안 했거든요. 한 기 만들 정도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빈 틈을 하고 들어갔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찌됐든 중국이랑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는 이제 그렇게 미국이랑 경쟁이 미국의 규제를 받아서 우리가 운이 좋았던 거고. 예. 나쁜 건 뭐예요? 중국? 나쁜 거는요. 중국이라는 시장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아, 우리나라 수출 시장 한 25%가 없어지네. 예. 중국이라는 시장이 지금도 이미 없어지고 있는 중인데 왜냐하면 지금은 그냥 중국 기업들의 실력이 높아져서 이제 우리가 팔 수 없는 지경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거 뭐 객관적으로 못 파는 걸 할 수 없는 예.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정도가 아닐 거예요. 이건 정치적으로 같이 갈 수 없는 지경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 어느 편이야? 너 줄 서. 라고 요구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박사님은 그쪽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 예. 근데 이 논쟁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네. 이제 우리는 그 디커플링의 쪽에 많이 주안을 두시는데 다른 분들은 보면 네. 결국은 어찌됐든 봉합이 될 것 같다. 중국 없는 세계라는 게 가능하겠냐. 뭐 이런 논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그 제품의 종류별로 보면 하이테크는 완전히 갈라지고요. 아, 기술에 그리고 따라서. 그리고 옛날 그냥 일상 생필품은 안 갈라질 거예요. 그거는 미국도 관심 없어요. 하이테크에 대해서 왜 자꾸 그러냐면 그게 군사적으로도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듀얼 유스라고 하는 거. 아, 이중 용도. 네. 예. 그러니까 이름은 민수용이지만 결국 가서 조금만 바꾸면 전부 언제든지 예. 군사용으로 바뀔 수 있는 거. 예. 지금 그래서 그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대해서 그 무기 판매를 안 해요. 러시아한테다가. 네. 그런데 소위 듀얼 유스 그러니까 이중 용도의 뭐 반도체라든가 뭐 통신 장비라든가 또 이 드론이라든가 이런 건 다 팔고 있어요. 예. 맞아요. 아니 그거 러시아가 들여다가 무기로 만들면 갖다 되는 놓고 거죠. 조금만 하면 그냥 미사일 붙이면 쏘고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갈라지게 될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 군사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예, 그런- 전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들은 분명히 시장이 다 갈라진다 이거는. 네. 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이란 나라를 경제적으로 네.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협력 관계나 이런 것들은 전혀 불가능해지나요? 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냥 생필품 정도는 이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거는 사고 팔고 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양쪽이 다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반도체. 뭐 반도체, 네. 반도체, 방산, 원전, 또 그 뭐 히토류, 배터리,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많이 부딪히겠네. 예, 이게 다 지금 우리의 주력 산업들입니다. 이것들이 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가격 경쟁이 자동차 같은 거 전기차 보니까 도저히 가격 경쟁을 할 수가 없겠던. 가격 경쟁이 안 되죠. 우리 거 한 4만 달러 나가는데 거기는 만 달러. 예, 뭐 그렇게 하고 가격 경쟁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그런 영역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중국이 아닌 시장으로 편을 서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아, 이제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네,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미국, 호주, 일본, 인도, EU. 인도. 인도 좀 아리까리예요? 예, 아리까리합니다 여기. 예, 여기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데이고 네. 아무튼 여기요.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선진국들 이 시장이 굉장히 커요. 네, 여기서만 잘해도 여기서만 중국을 배제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메이저 서플라이어만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저는 성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경쟁은 제조업 같으면 일본하고 독일 정도가 우리하고 경쟁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더 나아요. 우리가 더 나은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미국은 지금 이제 선거가 끝나면 네. 또 거기도 한번 그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미국 선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판세를 놓고 보면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놓고 봤을 때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한 46대 48? 그 정도 돼요. 누가 48이에요? 해리스가 48, 트럼프가 46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별 의미 없죠. 별 의미 없죠. 근데 바이든 때는 어땠냐면 트럼프가 2% 높았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해리스가 2%가 높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한 4%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꽤 많이 올라갔죠. 해리스로 바뀌면서. 그래서 사실 누가 될지 확실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해리스가 된다면 대외 정책은 별로 달라질 거 없습니다. 바이든이랑 비슷해지겠죠. 예, 비슷하죠. 다만 달라진다면 중동에서 이스라엘보다는 팔레스타인 쪽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가능할까요, 그게? 근데 팔레스타인 쪽에 동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해리스가 기본적으로 좌파잖아요. 네. 그러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뭐 선거 때는 지금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거고 네. 이기고 났을 때, 아, 이기고 나서? 예, 이기고 났을 때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뭐 발언이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도 약자인 팔레스타인 편을 들려고 하는 그런 쪽의 성향이 저는 꽤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네. 중동이 조금 안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건 알 수 없죠. 왜냐하면 해리스가 뭐라 그러든 간에 최소한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로 계속 있는 한은 그 절대로 양보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을 완전히 박멸시킬 때까지, 하마스를 박멸시킬 때까지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는 단순히 네타냐후의 생각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이 오소독스들이 있잖아요. 강경파들. 예, 강경파, 정복파. 원리주의자들. 예, 예. 그 머리 뭐 쓰고 다니고 예, 수염 이렇게 예. 기르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네타냐후를 지금 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군대도 안 가요. 지가 군대 안 가니까 전쟁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들은 기도하죠. 기도하면 해결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쪽 이 아랍 쪽, 이슬람 쪽하고 뭐 평화롭게 지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고 네타냐후가 쫓겨나지 않는 한은 아마도 계속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죠. 네. 그렇게 돼서 만일에 해리스가 된다면 경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든하고의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관계 정도는 비슷하게 유지가 될 거다.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네. 근데 다만 미국 내에서 미국의 국내 경제 정책이 상당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포퓰리즘으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공장들도 뭐 돈 많이 넣어서 미국의 현지 공장 칠 때 그 인프레 방지법 이런 거에서 많이 혜택을 그거는 받죠. 산업 정책이고요. 그거는 그냥 유지되겠죠. 그거는 그대로 갈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그거 뒤집어진다고 자꾸 그 트럼프가 되면 그거 다 뒤집어질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돈 그래도 몇 조씩 들어가 있는데. 그거 뭐 판단 잘못한 거죠.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바이든이 와서 하라 그러는데. 기업도 힘드네요. 그건 뭐 배팅이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네. 근데 해리스가 되면 미국 내 파퓰리즘 정책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금 대출해 준 거 다 탕감해 주고 뭐 주택 뭐 해주고 돈 나눠주고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못 잡지 않을까요? 뭐
글쎄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와 통화량에 의해서 결정이 될 텐데, 재정 적자는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다 재정 적자일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도 돈 쓰고 싶어서 아주 뭐 몸살이 나는 사람이니까 그냥 계속 그 재정 적자 발행을 할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는요, 해리스하고 굉장히 다른 면이 있는데, 재정 적자를 발행을 하면서 연방준비은행 연준이죠. FRB. 예. 연준 의장을 바꾸고 연준 의장한테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너 돈 찍어. 금리 내려. 그러면 옛날에 그 닉슨 행정부 때인가 아스본슨 가는 그 유명한 그 돈 찍어갖고 인플레 20몇 프로 인플레 그럼요. 그 사람 같이 연준 의장을 쓰겠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레이건 그 무렵부터 소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 생겨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의회도 노타치.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인플레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게 그 미국서부터 뭐 호주, 뉴질랜드 해가지고 쭉 퍼져나 소위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하는 그렇죠. 총장으로 손 못 대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네. 예. 한마디 하면 욕 먹고. 예. 그런데 트럼프는 내놓고 자른다 그랬어요. 예, 금리 내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파월 의장한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자를 생각은 없는데 하는 거 보고 하는 거 보고 그러니까 알아서 해. 완전히 뭐 협박하는 식으로 이제 그랬는데, 트럼프는 분명히 중앙은행 독립성 같은 거 그거 보장 안 할 거예요. 대신에 트럼프는 중국을 속된 말로 조진다 그럴 때 네. 확실하게 조지지 않을까요? 조지는 방식이 다르죠. 이거 조진다는 게 말이 그렇지만 중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다르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 관세 60% 매기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네. 보통 물건에서 60% 매긴다 예. 그랬어요. 그러면 그 추정한 결과를 보면, 경제학자들이 추정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0이 된다. 그러니까요. 예, 2030년쯤 되면 하나도 할 수 없는 그런 60% 상태로. 내고 뭐 가격 예. 경쟁이 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뒤에 백도어들이 있죠. 멕시코를 통해서 멕시코에다 공장 만들어서 거기서 태그가리 하는 거. 예, 또 베트남에 가서 뭐 공장 만들고 뭐 현지 기업들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하는 방식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제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인 겁니다. 그게. 하지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나 시진핑하고 친해. 그잖아요. 좀 끼리끼리 비슷한 캐릭터인 것 같아. 개인 캐릭터. 예, 시진핑은 그 독재자들 좋아해요. 트럼프는 독재자들 좋아합니다. 김정은도 좋아하고 푸틴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1대1로 만나서 딜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런데 너희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건 안 돼. 너랑 악수하고 뭐 하는 건 괜찮은데 네. 수출은 마음대로 못 한다. 네, 다른 건 난 내줄 수 있어. 예를 들자면,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야, 우리 물건 많이 사주고 너희 우리한테 수출 안 하고 그거 보장해주면 나 타이완 넘길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니, 그런 말을 한 적은 한 적은 없어요. 없지만. 예. 그런데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런 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워낙 사학과 출신이니까 예. 미국에 이익만 된다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 타이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반도체 너희들이 다 뺏어갔잖아. 뭐 이런 식이에요. TSMC 미국에도 공장 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생각이 좀 이상해요, 트럼프는. 사실은 TSMC 때문에 미국 반도체가 없어진 게 아니고 TSMC 덕분에 미국의 뭐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 AMD, 퀄컴 그렇죠. 이게 다 TSMC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기업들인 그렇죠. 겁니다. 예. 자기들은 설계만 하는데. 예. 그 미국 기업이 TSMC처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임금 수준을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일주일에 6일씩 일할 수도 없는 거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할 수도 없는 거예요. TSMC는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경쟁력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이든이 애리조나에다가 그 TSMC 공장 만들려고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거 계획대로 하면
올해 가동 시작했어야 돼요. 네. 근데 시작 못해요. 아. 202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왜? 뭔가가 지금 합이 안 맞는 겁니다. 즉 일주일에 6일 일하고 하루에 12시간 일하는 이 대만 노동자들하고 워라밸이 제일 중요한 미국 노동자들하고 같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게 무슨 같은 공장에서 뭘 같이 할 수 있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이. 그 일본의 반도체 공장 짓는다 해도 안 되는 거랑 비슷한. 일본도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예, 그건 네. 노동자 엔지니어가 없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냐? 아니요. 공장도 못 만들지만 공장을 만든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 지금 이미 훌륭한 공장이 있는 파운드리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인텔. 네. 공장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파운드리를 진출한 거예요. TSMC처럼 하겠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뭐냐? 적자투성이에요. TSMC 못 이기나 봐요. 절대로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 공장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또 거기에 무슨 기술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고객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더를 받아서 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은 설계하는 것부터 도와줘야 돼요. 아, 예. 그게 TSMC의 경쟁력이에요. OEM이 아니라 ODM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그 창업자, TSMC의 창업자가 그 사람이 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말할 수 있어 하고 이제 나와서 강연을 하는데 네.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초창기에 자기가 영감을 받았던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게 스타벅스예요. 반도체 회사가 스타벅스에서 영감을 받았대요. 왜? 별거 있나? 네. 왜? 저 스타벅스를 보니까 커피 원료값은 한 잔에 한 얼마예요? 30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니 커피를 뭐 2달러 반, 2.5달러, 3달러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거는 원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고객들이 손님들이 와가지고 기꺼이 그걸 사 먹으면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저게 뭐냐 그러면? 저게 커피 장사냐? 아, 커피 장사가 아니다 저거는. 저거는 라이프 스타일을 파는 것이지 커피를 파는 게 아니야. 그러면 반도체로 그러니까 모리스 창이 그 대만에 그 당시 1987년에 그걸 창업하지 않습니까? TSMC를. 창업을 하면서 대만 그 당시의 산업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대만에서 반도체와 관련돼서 팔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기술? 글쎄, 생산 라인에서 기술은 2급이긴 해도 그래도 팔 수는 있겠는데 뭐 설계를 제대로 하냐, 뭘 마케팅을 제대로 하냐,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것부터 찾았는데 스타벅스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팔기를 잘하자. 그리고 고객한테 찾아가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 그것부터 알아오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전 직원의 세일즈맨화를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 회사가 다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엔지니어가 무슨 세일즈맨이에요. 아니 뭐 전자회사는 엔지니어 세일즈가 있긴 있어요. 네. 네. 아니 있긴 있어도 그거 그냥 누가 찾아오면 설명을 그냥 잘해주죠. 뭐 그런 정도이지 고객을 찾아가서 뭐 친절하게 뭐 근데 전 직원한테 그걸 요구한 거예요. 모리스 창이. 예.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게 기반이 돼서 성공을 거두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장치가 있는데요. TSMC에 있는 그 장치. 그게 IP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겁니다. IP 라이브러리. 예, IP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라이브러리예요. 그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도서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모아놓은 겁니다. 예,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설계도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 이제 파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거기에 한 3만 5천 개 정도의 설계도들이 있는데 그 설계도는 어떤 특정한 기능을 낼 수 있는 설계도인 겁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대로 하면 자기의 생산 공정에서 실수 없이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미 해봤던 예, 거니까. 높은 수율. 예.
그러니까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설계도들인 겁니다. 아하. 그거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찾아오면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아, 요거 성능을 하려면 요거 갖다 쓰면 돼. 그렇죠. 그래서 TSMC의 고객들은 그 IP들 작은 설계도를 레고 블락처럼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스스로 설계를 하고 설계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레고 블록이 여러 색깔별로 있고 사이즈별로 있는데 내가 네. 이런 성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러면 네. 그 레고는 네 마음대로 내가 여기 다 있으니까 레고는 줄게. 네. 공짜로 주는 거죠. 지적재산권 안 받고. 돈을 주는지 안 주, 그건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설계를 하는 사람이 나는 이런 성을 짓고 싶다 그러면 기초 재료를 거기서 많이 준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설계도 가져오면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불량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 저한테 뭐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이겨? 삼성전자 안 되겠다.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 삼성전자도 그래서 IP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쟤네들이 그 TSMC가 갖고 있는 거에 한 5분의 1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이제 만들었으니까. 시간이 한 10년은 지나야 따라가겠네. 그렇죠.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고객들이 안 오잖아요. 걔는 가만히 있나 또? 계속 적자는 누적되고. 네. 네.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걸 모르고 앉아서 현 정부에서 산업정책이라고 위반한다는 사람이 우리도 파운드리 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술 문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게 우리가 뭐 아닌데. 3나노 GA 방식을 한다 뭐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결국 이 IP 라이브러리 싸움이네요. 그러니까. IP 라이브러리와 직원들의 직원들 태도와 마인드. 예, 태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 장비 또 무슨 IP 기업들 그 반도체 설계하고 제조하는 데 관련된 수많은 관련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다 연결을 시켜 놓은 거예요. TSMC가. 아, 자기가 플랫폼을 열어놓은 거네. 플랫폼을 열어놨어요. 플랫폼을 그게 열어놓고 오픈이에요? 크로즈드가 아니고. 커스터머들에게는 오픈인 거죠. 그게. 아하. 고객들에게는 이걸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나랑 계약하면 이거 다 공개해줄게. 그렇죠. 연결시켜줄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그럼 다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트워킹이 좋군요. 예. 그러니까 훨씬 설계하기가 편하고 그걸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면 불량률이 획기적으로 낮고 이러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수율이 안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왜? 설계하는 업체들이 지 마음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 보니까 또 작동 안 할 수도 있을 거고. 예, 작동 안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회로가 하나가 녹아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충돌이 아니겠어요?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 TSMC의 IP들은 검증을 거친 것들을 거의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해봤으니까. 예, 예. 자, 그런 TSMC가 있는 대만도 버릴 수가 있는 게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TSMC 너희들이 다 미국 걸 뺏어갔잖아.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트럼프가 되면 변수가 되게 많겠네요. 아마도 뭐 최소한 대만한테 돈 내라는 소리는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는데 야 그거 항공모함 뭐 그런 거 말이야 운영 비용 거기다가 윗돈까지 해서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충분히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큰일이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이제 극단적으로 대칭 반대되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네. 중국이 경제가 지금 뭐 몰락하고 있다. 네. 반대로 그래도 중국은 여전히 그 세계적인 서프라이 체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에 대해서 그렇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드러나는 숫자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숫자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국이 성장률이 지금 5% 또는 뭐 4점 몇 %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괜찮은 숫자예요.
근데 그걸 믿을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2%잖아요. 우리 2%도 그게 5% 성장이에요. 그만은 괜찮지. 그런데 지금 중국의 주가를 보면요. 상해 종합지수 그 주가를 보면 2021년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40% 떨어졌어요. 안 좋다는 얘기네. 예, 60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그 자기들 주식을 사 모으는데도 주가가 그렇게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본들이. 그렇죠. 예, 왜냐면 중국 못 믿겠다는 거죠. 네. 중국 못 믿겠다. 근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한 20% 올랐어요, 지금.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에 한 20% 올랐다고요. 중국은 40% 빠졌어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예. 그리고 과거에 없던 일이 셴젠이나 샹하이 같은 데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노숙자들이에요. 노숙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많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들. 예, 셴젠 같은 데도 뭐 노숙자들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업률 숫자를 보면 별로 뭐 바뀌는 게 없어요. 별로 그렇게 그 숫자를 별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을 볼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공산당을 봐야 됩니다. 공산당의 철학을 봐야 돼요. 공산당의 기본적인 경제 철학은 뭐냐면 국가를 강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국력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부국강병인가요? 예. 부국 강병 맞아요. 그거는 소련도 그랬었고요. 모든 나라들이 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도 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박정희 때 그런 거죠. 네. 아직도 그 잔재가 많이 남아 있고. 네. 그리고 북한도 그런 거고요. 부국이 안 되고 이제 거꾸로 가고 있지만 강병만 남아 있죠. 예. 지향하는 바는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억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공산당은 모든 공산당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차별을 없애려는 거 아닙니까? 소비를 억제합니다. 아, 그렇지. 소비를 억제해 차별이 없어지지. 개인의 소비. 네. 개인의 소비를 그냥 방치하는 건 타락한 자본주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를 억제하고 그 소비를 고르게 하고 하는 게 공산당의 지향점입니다. 하향 평준화시키는 게 목표죠. 상향은 아닌 게 굳이 하향이라고 말은 안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향이 하향 되는 거예요. 평준화 되더라고요. 예. 지금 중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오. 전기차 어마어마하잖아요. 무지개 많이 만들죠. 태양광 어마어마하죠. 네. 우주, 항공, 비행기 만드는 거 이거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잠수함, 항공모함 그 투자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노숙자들이 저렇게 생겨나고 있는 거죠. 또 요즘에 B1, B2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네. 예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 자조적으로 탕핑족이라고 그랬어요. 들으면 예, 그냥 적극적인 실업자들. 예. 나 일하네. 예, 나 어차피 저 직장도 못 잡을 거니까 그냥 적극적으로 놀 거야. 그게 탕핑족이잖아요. B1, B2족은 뭐냐면 지하 1층, 지하 2층이에요. 지상에 가서 뭘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값이 싼 지하로 돌아다닌다고 자조적으로 젊은이들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소비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산업 생산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소비는 그렇게 줄어든다? 이거는 도대체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구가 안 맞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안 팔리면 안 말들죠. 예, 생산이 늘어나면 그건 좋은 거예요. 예. 자본주의에서는. 잘 팔리니까 많이 만든 예. 거죠. 여기는 안 팔려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국영은행 시스템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에 민영은행도 있지 않아요? 상장된. 저 지방은행들 중에 작은 은행들 그게 민영은행들이었대요. 민영은행들이에요. 대형 은행들은 다 국영은행들. 다 국영이에요? 예. 옛날 우리나라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박정희 시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은행 민영화를 김재익 수석 이후에 네, 전두환 시절에 하게 되잖아요. 네. 그 이전에는 다 국영화. 국영이었죠. 이름만 뭐 주식회사지. 예, 다 국영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다 국유화를 했는데 그때 똑같은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은행 금리는 시중 금리보다 굉장히 싸잖아요. 그 대출만 받으면 무조건 뭐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런 겁니다. 아.
중국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산당의 색채를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한자를 우리 한글 발음으로 읽으면 방주불초예요. 방주불초? 네, 방이라고 하는 거는 주택입니다. 아, 집. 예, 집. 네. 집은 거주하기 위한 것이지. 그렇죠. 맞는 얘기죠. 예, 불초. 초라고 하는 거는 투기예요. 아, 초가 이득. 예, 네. 초가 이득이 아니고 그게 무슨 뜨겁다 뭐 그런 의미인 네.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집은 사는 데지. 집은, 예, 사는 게 아니야. 네. 사는 데지. 그렇지. 이런 거죠. 아하. 네, 사실 그런 말을 하는데도 전 세계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시 주석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2017년 이후로 부동산 기업들이 다 망하는구나. 그렇죠. 그때부터 부동산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중국의 대형 은행들이 부동산에서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대출했던 거 다 받아온 거예요? 예, 대출했던 것들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는 거고, 예. 그리고 그 대신에 산업, 그러니까 소위 그 신질 생산력이라고 요즘 부르고 있는 예, 신산업. 하이테크 산업들, 예. 하이테크 제조업들. 그래서 뭐 전기차 무슨 뭐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태양광, 예, 뭐. 우주항공 뭐 예. 이런 데들. 그런 데 대한 대출이 쫙 올라가죠. 부동산 업체들 다 부도가 나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 뭐 폭락 시작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소위 하이테크 산업들에서는 초과 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수요의 4배가 나온다며요. 전 세계 수요의 중국만 2배입니다. 전 세계 수요 한 서너 배 나온다 그러는데 얼른 본 것 같아요. 예, 블룸버그에서 추정한 거로는 2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뭐 이윤을 낸다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에서 시키면 생산량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그리고 공산당 캐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밀어내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파는 것보다 나니까. 네. 아, 그게 저기 전기차 이렇게 그 수출하는 항에 보니까 쫙 깔려 있더라고요. 예, 안 파는 것보다는 덜 미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파는 것이. 자,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하이테크 산업들, 국영은행들이 돈을 본격적으로 집어넣고 있는 데들은 그렇게 해서 공급 초과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필품 산업도 또 이 초과 공급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심각한데. 왜냐하면 소비가 안 돼요. 아, 쓰는 사람이 안 쓰니까 만들어 놓으면 옛날같이 안 팔리는구나. 예, 안 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반 소비자들, 그러니까 중국의 일반 인민들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축을 엄청나게 늘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축을 늘리는 거는 공산당이 원하는 바예요. 그래야 다시 은행에서 대출을 할 수 있을 그럼 첨단 산업에다가 돈을 대출해 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게 공산당의 그림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들잖아요. 그건 뭐 동전의 앞뒷면 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동안에 물건 좀 그 물건을 팔기 위해서 생산 시설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생필품들도.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테무하고 알리에서 그렇게 그렇죠. 싸게 파는 테무 알리가 싸게 파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팔리는 거 그러니까 그냥 막 내라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파는 게 덜 그렇죠. 미치는. 그게 덜 미치는 거죠. 그게 덜 미치게 되는 그게 거예요. 언제까지 저게 지속 가능할까요? 하이테크,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미는 거는 몇십 년 갈 거라고 봐요. 중국이 망하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보고요. 그럼 예. 옛날 소련이랑 비슷하게 하나요? 소련처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필품들은요,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원이 없으니까. 예, 지원이 없고 투자도 못하는 상황에서 덜 미치려고 저렇게 그냥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못하면 감가상각 다 되고 그러다 보면 시설 문 닫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이제 저기 옛날 그 소련 연방이 망할 때처럼 그렇죠. 생필품 사기 위해서 이제 국영상점에서 줄 서는 몇 시간씩 줄 서 있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도 한 2년 전에 그냥 제가 스스로 생각했던 얘기예요. 아, 중국이 재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예. 했거든요. 예. 그렇죠. 정확히 그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 주석이 뭐 그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그렇게 슬슬슬슬 굴러가더라고요.
근데 리커창 총리의 사망도 그게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잖아요. 글쎄 왜 죽었는지는 모르죠. 뭐 어찌됐든 뭐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의 살아생전했던 유명한 제 인상 깊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 게 저기였었어요. 중국의 경제 통계 믿을 거 없다.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렇죠. 물 소비량, 전기 소비량, 맞습니다. 뭐 맞아요. 그런 통계를 보고 중국 경제를 바라봐야지. 예. 화물 유통량 뭐 이런 거죠. 운송량 이런 네. 걸 보고 중국 경제 상황을 보는 게 맞다. 자기들도 지방성에서 올라오는 걸 믿을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리커창 지수라고 그때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 소비량 또 그 화물차 운행 빈도 뭐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정확하다 하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죠. 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러디움 그룹이라고 중국 경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그 띵크탱크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중국 당국이 5% 성장률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실제 현실에서 돌아가는 그런 그 현실 상황을 놓고 보면 1.5%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결론을 낸 보고서를 냈었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중국에 투자했던 많은 기업들이 다들 이렇게 좀 빠져나오는 분위기인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이 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자본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외국으로 많이 외국으로 빼돌리기 위한 것도 있고 또 외국에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중국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상황 하에서 우리는 뭐 중국이 망하든 흥하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예. 우리의 스탠스는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사님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단절되는 거 각오하고 확실하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서야 된다. 예. 얼마 전에 중앙일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쪽으로 확실하게 서야 된다. 그게 한 30%? 양쪽과 다 잘 지내야 된다고 하는 게 한 50%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희망사항이죠. 예, 희망사항이죠. 예. 그런데 아산정책연구소에서 또 조사를 한 거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면 어디를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에서 한국인 응답자 90%가 미국이에요. 중국은 양자택일 하라고 그러면 그럴 수밖에 9%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러니까 양자택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는 양자택일 돈은 벌고 싶으니까. 그렇죠. 돈은 벌고 싶. 근데 양자택일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님이 그래도 보면 이렇게 수석의 경제학만 공부하시지 않고 네. 좀 이렇게 넓게 인문학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죠. 실제로 방송한 내용을 들어보면 단순 경제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여러 개 넓게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찌됐든 뭐 우리가 외교 책임자다, 경제 책임자다 가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이 지지하고 안 하고 그건 감정의 문제고 네. 선택을 해야 된다. 네.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보는 게 대만 전쟁 가능성이 매우 높고 저도 우크라이나 전쟁 벌어졌을 때 대만 전쟁 날까 봐 예. 제일 무서웠었어요. 대만 전쟁 또 남중국해 전쟁 네. 이게 중국이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로 끼어 있는 게 두 개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선가는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우리 양쪽 다 잘 지낼 거예요. 어떻게 잘 지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일본이 비교적 잘 나갑니다. 일본 경제가 비교적 잘 나가고 있어요. 잘 나갈 수 없는 경제예요, 일본은.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늙은 데다가 젊은 사람들조차도 매우 소극적이고 폐쇄적이에요. 일본 사람. 유학을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유학도 안 가고 심지어 여행도 잘 안 가잖아요, 이제는. 여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예. 그러니까 일본은 잘 될 수 없는 나라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요즘에 일본이 잘 돼요. 비교적 잘 나가고 있어요. 왜? 엔저 때문에 여행을 많이 가서 그런가요? 미국이 밀어주거든요. 아.
미국이 밀어주고 있어요. 미국이 자꾸 일본한테 야 너희들 무장 좀 해라. 너희들 군비 증강 좀 해. 너희들 무기 생산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야 우리가 아시아를 맡기지. 아,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하고 호주하고 자꾸 손잡게 만들고, 예, 필리핀하고도 손잡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도 좀 끼워 넣으려고 그러는데 한국은 어정쩡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우리는 또 이게 뭐 매번 뭐 이렇게 약간 보수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 네. 여지없이 반일 선동이 벌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좀 정말 이제 이 국제 정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역사를 또 같이 공부를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우리가 겪었던 소위 국난이라고 하는 게요. 전부 뻘짓을 한 것들이에요. 국제 정치 돌아가는 걸 전혀 모르고 또는 무시하고 그냥 우리 그야말로 뭐라 그러나 국뽕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취해서 그냥 결정을 내린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한일 합방하는 그 과정, 한일 병탄 되는 그 과정도 보면 사실은 그런 게 많죠. 그렇죠. 네. 그 당시 지금 돌이켜 보면요, 그 당시에 거대한 이 세력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소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영국과 러시아하고. 예. 영국과 러시아가 계속 이제 그렇죠. 바다로 나오려고 하니까 영국이 저기 아프가니스탄부터 계속 막잖아요. 막았죠. 예. 그래서 결국은 막히니까 러시아가 나오려고 하는 데가 한반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한반도로 나오려고 그러고 고종하고 밀약을 맺었다고 소문이 많이 돌았죠. 그리고 실제로 고종께서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가고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뭐 밀약을 맺었니 안 맺었니 뭐 그런 소문 계속 돌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하면 누구랑도 손잡죠. 거문도를 와서 점령을 했어요. 그렇죠. 영국이 네. 우리 맞아요. 거문도 점령해서 거기다가 영국 해군 기지를 만들었단 만들었었어요. 말이에요. 네.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철수하고 알았다는 것 같은데. 네? 영국군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알았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런 게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알지도 못하고 철수하고 나서도 의미를 몰랐던 거고. 네. 자, 그러니까 영국의 입장에서는 야, 저 러시아를 어떻게든 막아야겠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이 희망이 안 없고 되고. 여기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데고 일본하고 손을 잡은 거죠. 그게 일본동맹이죠. 예. 일본을 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일본 군이 현대화하는 거를 영국이 다 밀어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결국은 그거 가지고 우리 중국하고 전쟁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이기고 예. 그다음 우리 먹었죠. 예. 그리고 우리를 먹어버린 거고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는 근데 아마도 그런 그림을 아직도 모르고 있을걸요? 그런 거를 잘 안 가르치죠, 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영일 동맹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저도 이렇게 우리가 반일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따지면 반영 운동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임진왜란도 그랬더군요. 네. 임진왜란도 이제 포르투갈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일본이 포르투갈에서 무기를 받잖아요. 봤죠. 네, 그러면서 일본의 그 각 막부의 군대들이 이제 강력해지니까 그 강력해진 힘으로 이제 통일을 이루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통일 정부를 장악을 하게 된 거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약간 치맥기도 있었다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뭐 아무튼 명나라 점령하고 인도까지 가겠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은 거의 누구도 원치 않았대요. 명나라를 치는 더 이상의 전쟁은 누구도 원치 않았던 거예요. 지쳤겠죠. 예.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계속 그걸 하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일본의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이 조선의 특사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통신사를. 그래서 눈치 좀 채라. 좀. 막으려고. 예. 근데 우리는 또 두 명이 가가지고 앉아서 서로 다른 보고서를 올렸죠. 그렇죠. 전혀 눈치 못 채고 그거를. 한 사람은 네. 채고 한 사람은 못 채죠. 예. 뭐 그래서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뒤에 있었던 정묘호란, 병자호란 다 비슷한 맥락들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대외 관계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끼리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대목이 많이 안타깝죠. 예. 네. 좀 세상을 보자. 도대체 세상이 누구하고 싸우고 우리가 어느 편에 가서야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그리고 우리가 양쪽에 다 양다리를 거칠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말씀하셨던 그 IMF 이후에 15년의 기간이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였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때 WTO에 중국을 자격 미달인 국가를 가입을 시켜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또 클린턴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나라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봤겠죠. 중국이 부자가 되면 민주국가가 될 거라고 되고 확신했던 자기들하고 거죠. 이제 우방이 이제 그렇죠. 사이좋은 동맹 국가가 될 거라고 본 거죠. 생각을 했겠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긋나기 시작한 거고 우리는 네. 그 시기를 그때는 잘 탄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최고의 수혜를 누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게 어쩌면 우리 북방 외교를 했던 노태우 정부 때부터 쭉 추구했던 북방 외교의 경제적 과실은 그때 우리가 다 거뒀다고 봐도 되겠네요. 예, 3만 달러를 네. 그걸 통해서 달성을 한 거죠. 네. 네. 근데 그 시대가 끝나가는 거죠. 네. 자, 끝나가요.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어차피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살아야 되죠. 우리 자녀 세대는. 예, 잘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려면 이 격변기에 우리나라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국민들은 환골 탈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도저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지금 34,000달러조차도 유지하기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왜? 시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없어지는 거죠. 네. 중국 시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분할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간에 시장이 작아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세계화가 잘라지니까. 예, 전체 70억 인구가 다 합쳐져 있다가 지금 쪼개지니까 잘 해봐야 뭐 한 40억, 30억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해봐야. 경제 규모로 보면 우리가 한 30%로 날아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는 한국 기업들, 우리의 주력 산업들이 이제 다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우리의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일본 기술들을 다 벤치마킹해서 그걸 갖다가 일본보다 더 잘하게 된 거거든요. 더 싸고 더 잘 만들고. 예. 그런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제품들, 새로운 기술들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겁니다. 그게 나오는 게 지금 K-팝 정도인 거죠. 그렇죠. 문화 예. 쪽에서. 예, 문화 쪽에서. 한류 드라마라든지. 그런 정도. 라면 어때요? 라면 무지개 많이 팔리지 않았어요? 요즘에 그 뭐 불닭라면. 불닭라면하고 무슨. 그거 이탈리아 갔는데 세상에 이탈리아 어떤 슈퍼 갔는데 불닭라면 별도 코너가 있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삼양라면이 네. 옛날에 1위였다가 농심한테 뒤졌다가 수출 때문에 삼양라면이 다시 1위를 복귀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매출액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분적으로 뭐 잘 나가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나라가 부흥할 수는 없는 거죠. 적어도 반도체, 과거의 철강, 조선.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원전, 방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박사님이 계속 원전 얘기를 하시는구나. 네. 그 원전 이번에 이제 체코 수주한 게 24조짜리인가 그렇잖아요. 24조짜리죠. 네. 그런데 이게 원전이 완전히 된 소리를 맞았었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완전히 그냥 거의 말아먹을 뻔했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나서 그때 이중타를 맞은 거고 그 이전에는 체르노빌, 그렇죠. 그 이전에 스리마일 아일랜드 이런 거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다 원전 포기했어요. 저는 그때마다 늘 이상했던 게 네. 아니 현재까지 과학기술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지구 온난화와 같은 치명적인 공해를 덜 만드는 게 원전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대안 없는 원전, 나는 원전이 외에는 대안이 없다 생각을 하는데 선진국이 그걸 다 안 하더라고요. 특히 독일은 아예 원전을 제로로 끌고 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것 때문에 독일이 거의 지금 된소리 맞고 고생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가 원자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악의 화신 같은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여러 수단 중에 하나 이게 아니고 그냥 악의 화신. 그 원전을 히로시마 저기 원자 폭탄하고 동격으로 놓는 거는 네. 그건 비과학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비과학적이죠. 네. 근데 그 원자력 발전,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사망자가 조금 나온 방식이 바로 원전 원전이에요. 방식입니다. 네. 네. 심지어 풍력보다도 더 적어요. 아, 풍력은 저기 저기 뭐 새들이나 이런 데는 아주 예, 그 치명적이에요. 상당히 위험한 그 발전 방식입니다. 네. 예. 걸리면 다 죽죠. 그게. 예. 그리고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는 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쓰레기들은 그거는 다 정말 엄청난 그걸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는 원자력 폐기물보다 훨씬 해롭다고 봅니다. 양도 많고. 예.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뭐 합리적인 에너지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악의 화신, 악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원전에 대해서 그렇게 기피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심했는데 근데 이제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핵융합 발전소는 이터라고 프랑스에서 지금 이제 실험로는 가동 중인데 네. 그게 상용화되려면 아직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그거 뭐 아직도 이론적인 수준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그 태양광, 풍력 뭐 이런 것들이 이게 그야말로 널뛰기입니다. 그게 뭐 생산량이 일정치 않잖아요. 예,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서 네. 어떤 때는 이게 유럽에는 이 전기가 이 입찰 방식, 경매 방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 도매 요금이. 판매하는 게요? 예. 아, 그렇구나. 도매 요금이 경매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가 남아 돌아가면요. 전기값이 마이너스가 돼요. 도매 가격이. 그럼 바람 많이 불면 전기값 내려가고 그렇죠. 햇살이 쨍쨍 예, 쬐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코노미스트 같은 잡지를 보면 이 마이너스 가격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또 어떤 때는 또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천정부지로 오르겠네요. 예, 그러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들쭉날쭉이에요. 이거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된 전기 공급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많은 경우에 그게 원자력 발전소인 거죠. 그런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문제인 것은 비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조비만 비싸지 사용 기간까지 계산하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라별로 다릅니다. 아, 그래요? 우리나라는 원전이 제일 싸요. 음. 모든 발전원 중에서 원전이 제일 좀 쌉니다. 싸죠, 그래도. 네. 미국은 제일 비싸요. 왜 그래요? 원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안전 기준하고 인건비가 비싸니까. 우리보다 한 대여섯 배 더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가 비싸니까. 인건비, 뭐 안전 기준이 어쩌고, 뭐 기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십몇 년씩 걸려요. 우리 같으면 짓는 거 한 4, 5년이면 짓는데 걔들은 뭐 이렇게 워라벨이 있으니까 예, 그런 거죠. 한 서너 배 걸리겠죠. 그래서 원전이 제일 비싸요. 그래서 그 균등화 비용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발전 원별로 쭉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그 거기도 데이터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데이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원전이 제일 비싼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그거는 미국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각 나라마다 상황이 나라마다 다 원자력 달라요. 발전소 제조 그 건설 경비가 다르군요. 예. 그리고 풍력, 태양광도 달라요. 나라별로. 예. 그렇겠죠. 해가 잘 나느냐, 바람이 잘 부느냐, 이거 다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는 풍력, 태양광 비싸요. 비싸겠죠. 뭐 땅값이 비싼데요. 뭐. 예. 그리고 해가 구름 가릴 때가 많고 바람도 그렇게 세게 안 불고. 대관령이나 가야 좀 풀죠. 그렇죠. 대관령 제주도 뭐 예, 어디 저 이제 바다 예. 한가운데 나가야 뭐 그럴 때 좀 불고 그럴 정도이죠. 그래도 더 중요한 거는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그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기복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들마다 이게 원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라들마다 다 원전을 이제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동유럽 국가들이 제일 적극적이고요. 그러면 동유럽 국가들이 적극적인데 그 사람들은 절대로 소련권은 러시아 소련 건 안 쓰죠. 그다음 소련하고 중국하고 또 가까우니까 중국 것도 안 쓰죠. 중국 것도 안 쓰죠. 그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 중국 거 쓰는 나라들은 이집트,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 1대1로 지어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돈도 다 갖다 줘서?
뭐 그건 아니고 새로 하는 것들도 지금 이게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 중국하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국이 요즘엔 그 돈도 잘 못 빌려줘요. 자기들이 돈이 없어서. 1대1로 하느라고 몇 조 달러 갖다 쓰지 않았어요? 예, 1조 달러를 썼죠. 네. 1조를 썼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써요. 돈이 없거든요. 자기들도 이제 외자가 안 들어오니까 예. 버리도 그리고 시원찮고. 옛날에 빌려줬던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어요. 그 받으려고 생각했겠어요. 아니, 받으려고 생각했죠. 갚을 능력이 없는 나라인데요, 뭘.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한 이 사람들이 뭔가 차고 동네 개업하고 있는 저도 중국이 투자한 1대1로 나라 그 어느 나라 중에서 네. 돈 받을 나라 한 나라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그걸 다 중국 은행들이 다 빌려준 거거든요. 네. 은행들이 빌려주면서 서방 국가들이 빌려주는 것보다 이자율을 한 3배씩 더 높이 매겼어요, 다. 어차피 걔네들은 갚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자도 걱정 안 했을 거라고 나는 봐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받을 생각, 장사할 생각을 하고 빌려줬는데 결과적으로 못 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 못 받고 있습니다. 뭐 항만은 점령할 수는 있겠죠, 걔네들이 필요하면. 99년 이용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있고. 이제 뺏어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저거 투자해서 돈 받고 이자 받고 할 그런 생각을 갖고 했다는 생각이 드는 지역이나 나라가 저는 한 나라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워낙 황당한데 저거 왜죠? 저 항구를 짓는다고 저기서 뭔 물동량이 생길 건데? 그러니까요. 네. 네, 파키스탄에 또 버마, 미얀마 이런 데다가 설치해 놓은 그 송유관들 뭐 이런 걸 네. 보면 평소에는 안 쓰거든요. 쓸 이유가 없는 것들. 거기에서 누가 배를 갖다 대서 기름을 거기 왜 갖다? 그렇죠. 그냥 배를 끝까지 가지고 그냥 배로 가지. 그냥 뭐 얼마나 가지고 더 오면 되죠. 간다고. 네. 네. 이게 전쟁용인 것이죠. 네. 전쟁 안 나면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 일이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것을 할 당시에는 그 사업을 할 당시에 그 나라의 결정자, 그 나라의 지도자, 수상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 지도자는 굉장히 생색을 낸 거예요, 국민들한테. 봐라, 내가 내 투자 끌어오지 않았느냐. 네. 응? 그랬는데 그야말로 뭐 골칫덩어리가 된 거죠, 다들. 네. 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어째 내 땅에 지어놓은 거니 어떡할 건데 뭐 나라를 뺏어갈 건 아니고 네. 뭐 너네들이 와서 90년을 조차를 하든 뭘 하든 알아서 네.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철도도 많이 넣어주더라고. 그런 상황이 다 되어가고 있는 거죠. 아프리카에 갖다 놓은 것도 아프리카는 그래도 뭐 원료 원강성은 좀 피해가는 것 같긴 한데. 예, 그 뭐 코발트니 뭐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가져가는 거죠. 그런 거는 좀 네. 가져가지만 파키스탄에서 가져갈 것도 별로 없던데. 그러게요. 뭐 국가부도 난다고 뭐 야단 법석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기회 때문에 우리가 동유럽의 원전들을 독점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거의 그렇죠. 거의 그런데 지금 관건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그러니까 유럽에서 원전의 지위를 다시 살려낸 장본인이 프랑스예요. 그러니까 유럽 원자력의 주인은 프랑스입니다. 그죠? 우리도 옛날 프랑스에서 이번에 그 월성이 그게 프랑스 거잖아요. 아, 그랬어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게 캐나다에서 갖고 왔다 중수로. 네. 월성이 중수로인데요.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폐쇄했던 거거든요. 네. 네, 그게 캐나다에서 갖고 온 중수로예요. 네. 프랑스 안 줬어 그때. 핵폭탄 만들 수 있고. 아무튼 유럽의 원전 옹호론자는 프랑스였던 프랑스는 거고. 전체에서 원전이 차지한 비중이 높죠. 60%쯤 돼요. 예, 70. 70. 70이고 높았을 때는 80도 갔고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체코하고 체코 프랑스 원자력 포럼도 있어요. 그게 적극적이구나. 예, 그리고 거기에 마크롱 대통령이 가서 연설도 하고 올해 초에 뭐 그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체코한테 압력을 세게 넣은 거죠. 원전을 적극적으로 해라. 네. 원전, 그러니까 우리다. 그거는 우리가 할게. 당연하지. 압력을 예. 넣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겠지. 예, 우리가 할게. 근데 왜 안 했대요? 값이 한국이 거의 절반이니까. 네. 체코의 입장에서는 싼 게 좋잖아요. 10%도 아니고 2배예요. 예. 거기다가 뭐 빨리 만들지. 우리는 공기는 확실히 지키죠. 예, 네. 빨리 만들지. 그러니까 저 프랑스보다는 싼 게 더 낫겠다. 가성비 좋은 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라고
이해가 돼요. 근데 이번에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약간 못 살게 굴었잖아요. 네. 자기가 그게 안 되면 뭐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회방 놓는 거고 돈 좀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분명해요. 그러니까 좀 주면 되겠죠. 못하게는 안 되겠죠. 그것 때문에 수출이 안 되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네,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체코 정부에서도 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제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죠. 네.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거 APR 1000이라고 하는 그 원전 설계도에 웨스팅하우스께 상당히 들어가 있대요. 온천기 네, 웨스팅하우스였죠. 온천 기술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그 원전을 수출을 하려고 하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대요.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뭘 시비를 거냐면 미국 정부 승인 안 받았잖아, 너희들.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그 웨스팅하우스가 그래서 미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1심에서 뭐라고 기각 판결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지금 항소해 놓은 상태인데 그 왜 기각이 났느냐? 야, 그 승인을 하고 말고는 미국 정부 몫인데 네가 너희들이 왜 나서서 그러느냐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제기할 소송이 아니다. 아, 라고 해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정부 베이스가 지금 협력이 잘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시비 걸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거예요. 우리 산자부가 그런 걸 잘 해결해 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음. 그리고 무엇보다 웨스팅하우스가 시공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뭐. 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현대건설하고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상태예요. 최근에 그 사인했어요. 아, 네. 작년인가? 네. 그러니까 시공은 다 현대가 하는 현대가 한다. 아, 기술은 설계도는 우리가 웨스팅하우스다. 쉽게, 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없으면 안 돼요, 거기도. 네. 근데 뭐 좀 내놔 이제 뭐 이런 거 같아요. 뭐 그냥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이게 네, 저는- 계약이 파기되거나 그럴 일은 아니라. 저는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박사님 더- 유튜브에서 하고 말씀하신 거에 네. 보면 원전이 그 유럽 쪽 시장만 200조가 넘을 거다. 예.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향후 한 10년은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된 주력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원전이 그 유럽뿐만이 아니고 지금 원전을 하려고 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해야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특히 저는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미국은 뭐 소형 원전에서 아주 도시 근처에다 만들자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우리나라 그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데는 소형 원전에다가 본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시제품도 만든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그러고 있어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예요. 세계적으로 그걸 하려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실력이 늘어나면 중국보다 더 싸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기술력이 결정적인 작용을 할 테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소위 그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는 데들 지금 중국과 러시아 시장인 데들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아공이든 브라질이든 아르헨티나든 예. 중국이랑 친하게 돼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예, 그 이런 나라가 거는 한국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배제할 거예요. 이유는 없죠. 중국은 우리를 배제할 수 있지만. 예. 그 나라들이 글로벌 사우스가 우리를 배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다 시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브릭스라고 상황. 하는 나라에서 중국하고 러시아 빼면 그게 글로벌 사우스가 되나요? 거기하고 요즘에는 아프리카까지 다 이제 포함시키 좀 못 사는 나라들 다 남미 국가들도 그렇고 뭐 되게 그렇게 다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장은 놓치면 안 되겠네요. 중국이랑 경쟁을 할 수 그거 있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장이죠. 음. 근데 중국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경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원전이 지금 박사님 꼽기에는 일단 차기 제조업에서는 큰 분야가 굉장히 큰 시장이다. 된다. 예. 그다음에 방산 얘기하셨는데 네, 방위산업. 이거 우크라이나 때문에 일시적인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글로벌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방산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세계에서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왜냐? 중국이 타이완 포기 안 할 겁니다. 네. 지금 중국 사람들, 이 시진핑 주석부터 시작해서 중국 사람들이 역사적 과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청나라 영토를 회복하는 거예요. 타이완이 청나라 영토였나요? 자기들은 그렇다고 이 말을 하는 거죠. 그 청나라 영토를 가만히 따져보면요. 신장, 미그르, 티벳, 홍콩, 마카오
타이완, 남중국해, 저기 블라디보스톡, 그러면 러시아 것도 먹어야 그럼요. 되는데. 그럼요. 타이완 끝나고 나면 분명히 그거 러시아하고 부딪힐 겁니다. 혼춘 있는 고비에서. 보나마나 그래요. 그거는. 아, 그게 역사적 과업인 거예요. 그럼 박사님은 거기서 부딪힌다고 무력까지도 뭐 말로 될 건 아니잖아요. 영토 문제. 타이완 문제 해결되면 다음이다. 예, 그건 분명히 다음일 겁니다. 왜? 그거를 되찾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자기들 영토였는데. 그런데 청나라 말기에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국제법이라는 게 그게 어느 정도 소급하는 연한의 위가 상한이 있어야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만주 우리 땅이라고 싸우는 꼴이 날 거 아니에요. 중국은 국제법 안 지킵니다. 정면으로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남중국해에 거기다 군사기지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뭐 예, 그 ICC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하는 데서 아니요. 아무튼 그 재판소에서 국제 해사위원회인가 그게 예. 중국에 그런 권리 없다. 예, 맞아요. 이거는 필리핀 쪽에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재판소 판결 못 받아들인다고 정면으로 부인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러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국제기구 다 없어진 셈이에요, 이제는. UN 안전보장이사회 없어졌습니다. 실제로. 아무것도 못해요. 중국은 거의 그냥 그 깡패 같은 그럼 거의 뭐 깡패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UN도 실질적으로 없는 거고요. WTO도 실질적으로 없는 상태이고요. IMF도 실질적으로 없다고 봐야 돼요. 큰일이네. 예.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지금 완전히 분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IMF 말씀을 드리면 왜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있느냐면, 자, IMF가 하는 제일 큰 일이 뭡니까? 부도 나면 그거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그 나라에 돈을 빌려준 채권 국가들이 IMF가 소집하는 그 회의에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존중하고 따라줘야죠. 예. 채권국이. 그런데 우리 기업 부도나면 돈 꿔준 은행들 다 모여갖고 저기 회의해가지고 얼마씩 예. 손해봐라 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난 한 10년 넘게 가장 부도가 많이 나는 나라들이 어디냐면 1대1로 국가들이에요. 중국이랑 거래한 나라들. 예. 그 나라들이 그 돈을 못 갚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중국이 IMF가 소집하는, 그러니까 소위 그게 파리클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채권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빚쟁이들 빚잔치 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빚을 좀 탕감해주고 뭐 이제 연기해주고 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IMF가 그걸 소집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안 가요. 자기들이 돈 제일 많이 꿔줬을 텐데? 내가 왜 가냐? 나는 그냥 받을 거야. 탕감 안 해주고? 예. 쟤네들 부도나도 죽든 살든 모르겠다? 예, 나는 그냥 받을 거야. 주리를 털어서 어떻게 하는지 받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선진국 모임인 채권국가 모임에서는 그러면 그 빚은 탕감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안 해주죠. 해주면 중국 돈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그래서 IMF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럼 IMF가 작동되는 날은 선진국끼리만 작동되겠네요. 중국 빚이 없는 데는 작동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알 수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스웨덴이나 영국도 IMF 한번 갔다 왔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때는 채권 국가들이 다,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형님이 다 모아서 쟤 좀 봐줘. 그 살게는 하고 빚을 받아도 받아야 된다. 나중에 조금씩 받자. 이렇게 하면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그걸 네가 무슨 내 형이야. 난 너하고 같이 못 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IMF 지분이 중국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되지 않나? 그런 거 무시해요. 지분 같은 거 이제는 지분만큼 그 결정권이 있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그냥 참여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얘기하면 그 깡패네. 그런 거죠.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하고 있는 짓은 그냥 깡패예요. 그리고 소위 왜 우리나라 서해에서도 왜 중국 배들 쫙 이렇게 떼지어 가지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해상 민병대거든요. 네. 그게
다 중국 공산당 통제를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저기 해양 경찰이 그걸 감당을 못 한다고. 감당을 못 해요. 실질적으로 해군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의원들이 이렇게 정치망에 망쳐놓은 거 뭐 자기들 걷어가고 예. 그게 깡패 아닙니까? 하는 예. 깡패죠. 예. 그런데 그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미국 해군이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도 미국 해군에 도전을 못 했기 때문에 혼내줄 수 있는 거죠. 지금은 혼 못 냅니다. 미국 혼자도 자기가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거. 네. 그러면 중국이 저런 스탠스를 앞으로도 계속 갖고 갈까요? 글로벌 리딩 컨트리가 되려고 그러면 저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숙이는 나라, 그러니까 중화인 겁니다. 중화. 그러니까 옛날 그 중화를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잖아요. 나머지는 조공국이죠. 예, 다 조공국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될 거예요. 누가 요즘 같은 세상에 개명천지에 누가 그걸 그렇게 하겠다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을 다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멀리 하는 떨어져 거예요. 있으니까 걔네들은 그렇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주변 국가들은 안 돼요. 적정한 국가에서 이익이 부딪히는 나라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자기 바다가 걸려 있는데 예, 베트남도 쉽지 않아요. 그럼 6개월 맞이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멀리 있는 나라들은 그게 되는 거고 상관없거든요. 뭐라도 조금이라도 덕이라도 보려고 오는 거고 안 그런 갚는다고 거죠. 중국이 그렇다고 베풀고 가서 거기를 점령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고서 돈 못 받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과거의 중화로 회귀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큰일이구나 이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오랑캐. 속고. 그래서 방위 산업이 앞으로도 그거 중국이 포기 안 할 거거든요. 그 미국은 포기할 거냐? 미국도 포기 안 해요. 미국은 자기들이 만든 국제 질서가 있는데 그 100년 이상 100년 가까이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깡패짓 하는 거를 용납할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중국은 미국을 용납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네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세계대전이 나서 어느 한쪽이 완전히 폭삭 망해서 꼼짝하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박사님 관점에서 지정학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이게 편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네. 근데 중국의 시진핑이 그랬지 그전 정부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영구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시진핑 나이가 있는데 그런데 그 세력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탄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하고 손잡고 있지. 러시아, 북한, 이란 뭐 이 세력들이 다 지금 하나의 축이 되어 가고 있잖아요. 엑시스 오브 에이블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축이 그렇게 형성이 되면 이게 1차 대전, 2차 대전이 그렇게 해서 났거든요. 근데 그때는 재래전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세계대전이 벌어지면 핵전인데 그건 알 수 없어요. 근데 핵은 안 쓰고도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대전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뭐 국가가 만일에 망하는 상황이 됐다, 패전의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면 쓰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쓰면 뭐 어쨌든 다 죽는 거니까. 네. 네. 다 죽는 거니까. 근데 분명히 중국이 타이완을 점령하기 위해서 뭔가는 분명히 할 거다. 그게 전면전이 될지 아니면 뭐 봉쇄 전략이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분명히 뭔가를 한다. 그러고 나면 미국도 분명히 뭔가 대응을 한다. 안 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럼 뭐 미국 입장에서는 서태평양을 완전히 중국에 넘겨주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타이완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 또 싱가포르 이 나라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알 수 없습니다. 대만이 만일에 중국에 강제 병합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납작 빨리 엎드려야죠. 미국 멀리 있는데.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엎드려야 돼요. 빨리 엎드려야죠. 그거는. 예. 다 중국 편이 될 수밖에 없는 아유, 겁니다.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 어디 가서 거기 가서 예. 거기 들고 싸우겠어요. 예. 야, 그럴 수밖에 심각하네. 없는 거죠. 아니 미국도 그는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제 느낌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바이든이 한 얘기가 미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없다. 그 첫 번째 얘기였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면 양쪽의 전쟁을 못 치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되는 순간 대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네.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인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원래 두 전쟁을 치르기로
여러 가지 작전이 있었죠. 있었지만 예. 근데 오바마 때부터 한 전쟁으로 간다. 네. 중국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갔던 거죠. 그래서 다른 데서 병력을 빼니까 공백이 생겼고 그 우크라이나 터지고 중동에서도 터지고 시리아 뭐 지금 이렇게 네, 그렇죠.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터지고 있는 거고 다 무시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심각한 변화, 중국 내부의 어떤 변화를 미국이 감지하지 않았나? 아니면 그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 있는 걸 보면 절대로 대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대만 포기 못할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대만이라고 하는 그 섬의 전략적 중요성도 그렇고 대만의 TSMC라고 하는 그 반도체 공장도 그렇고 예. 대만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원전, 그다음에 방위 산업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우리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방위산업 중에서요. 네. 저 동유럽 저쪽도 물론 그 꽤 큰 시장이긴 하지만 진짜 큰 시장은 미국입니다. 미국 방위 시장이요. 미국 방위 시장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싸다서 벌써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죠? 미국의 저 해상 수송함이 해군 해상 수송함이 9월 2일 날 한화오션 거제도에 들어왔어요. 아, 옛날 대우조선극이요? 예. 아, 거기 수리받으러 들어왔어요, 지금. 정비를 하는구나. 미국 내에서 정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지 그런 거 우리가. 뭐 잘하죠. 그러니까 정비도 안 되고 만들지도 못해요. 지금 근데 그 해군 함정 숫자를 보면요. 중국이 더 중국이 많아요. 370, 네, 중국이 더 많아요. 미국이 290이에요. 네. 대수는 예, 대수가 그렇게 돼 성능은 있어요. 성능은 네. 나중에 따지더라도 비슷한 규모의 함선 근데 수가 중국이 더 많아요. 이걸 늘려야 되는데 늘리고 그리고 제대로 가동을 해야 되는데 가동률이 한 65%밖에 안 돼요. 군인이 없어 그런가요? 아니요, 수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지. AS를 해야 움직이지.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조선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그냥 세워놓고 있는 상태예요. 태평양 함대는 다 일로 오면 되겠네. 예, 그래서 샌디에고 가서 그래서 하지 말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아, 이제 미국 방산 시장이 소위 천조 시장이 우리한테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옛날에 거기 미군 비행기도 어디 가서 그 대한항공 저기 정비창 이용해서 네. 저기 AS 받는다는 얘기 듣긴 들었거든요. 아, 그건 모르겠어요. 몇 년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아니겠지만 예. 근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요, 그 소위 창정비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 근도 100%. 올려갖고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배를 예. 만드는 예. 그런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진 한번 보세요. 그 사진을 한번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배 사진을 보면요, 예. 완전히 녹슬어가지고 저런 배를 타고 다녔나 싶을 정도로 배가 낡았어요. 미군 해군 함정이 그래요. 그러면 그것도 돈 많이 받겠네요. 거의 뭐 리모델링 하는 수준이면. 그거 전체가 한 20조 정도 된다 그러던가. 그 MRO 전부 그 수송선 전부 수리하는데. 예. 그러니까 그 전체 시장이 뭐 그 정도 예산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 중에 반만 먹어도 되겠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 군수산업 방산과 관련돼서는 바이 아메리칸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조건 만들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그렇겠죠. 그거는. 예, 그 존스 액트라고 해서 그래서 만드는 거는 무조건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돼요. 아. 해군 함정을. 근데 그 법 때문에 미국 그 해군이 저렇게 형편없어진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미국 그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이런 사람들이 표 얻으려고 일자리 그렇겠죠. 유지하려고 이제 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네.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하나가 방산이 되게 세잖아요. 예. 그럴 때 대우조선을 인수할 때 이걸 염두에 뒀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 시장이 있을 거라는 거를. 저는 내다 봤을 거라고 느낌이 봅니다. 딱 그런데 하나가 원래 네. 방산이 잘하는 데잖아요. 예. 그거 내다 봤을 거라고 봐요. 아. 그 정도는 돼야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예. 하나 회장님이 좀 달라 보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해군 분야, 해군에서도 함정 만드는 거. 근데 뭐 레이더라든가 이런 건 잘 안 되지만, 예, 해군 함정, 추진 장치 예, 뭐 이런 선체 거. 만드는 거. 예, 예. 추진 장치 이런 거. 그다음에 육상
무기들, 이제 대포라든가 K9은 탱크라든가 뭐 난리라며 지금 예, 예. 없어서 못 판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 얼마든지 최소한 경제성만 놓고 보면 얼마든지 미국에다가 납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그게 아주 최첨단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냥 수요가 있으면 사다 쓰는 게 낫겠다. 미국도. 그렇죠. 네. 그 법만 없으면요. 아, 미국도 급하면 사다 쓸 텐데. 그러니까 그 법 아마 고쳐야 될 거예요. 네. 특히 중국이 뭔가 일을 벌리게 되면 본격적으로 일을 벌리게 되면 그 존스 액트 손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정말 전 세계 군수공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가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우리 거 사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1945년인가 그때요. 미국이 1년에 해군 함정을 2,000대를 만들더라고. 그렇죠. 예. 와, 어마어마한 저도 2차 세계대전사 공부를 해보면 예. 이거는 뭐 항공모함을 2달에 한 척 찍어내고 리버티 예. 같은 수송선은 그러니까요. 뭐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 나오는데 예. 아유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해가는 세상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이 미국의 그 조선, 그러니까 배 만드는 비용 단가가 국제 가격보다 5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만들면 안 되는 데예요. 근데 그 인력이 한 11만 명 되더라고요. 아 그게 종사하는 조선소 인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매개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그거하고 이제 해군 군사력 증강하는 거하고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는 최소한 수리는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된 겁니다. 자기들이 만든 배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35%가 배가 수리가 안 돼서 모두 운행이 안 된다 그러면 예. 수리는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올 초에 그 미국 해군 장관 델 토로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미쓰비시 조선소하고 예. 이게 그 한화오션 또 현대 그러니까 HD 네. 현대중공업 네. 거기 있잖아요. 이 세 군데를 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일감들이 이리로 이제 오겠죠. 아, 그 셋 중에 그중에 2개는 우리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선 선박 인도량으로 보면요. 중국이 51%고요. 많죠. 예. 예, 우리가 26%고 일본이 14%예요. 근데 중국은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이제는 빼는 미국 거니까. 시장에서는. 예. 그걸 빼놓고 보면 우리가 50%가 넘어요. 그러면 상업용 조선도 우리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겠네요. 가능성이 크죠. 야, 가능성이 남해안 크죠. 그 조선 벨트가 되게 쇠락했었거든요. 예. 다시 이제 뿔떡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중국이 빠지고 나서 생겨나는 그 수요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채울 가능성이 높죠. 잘 해야죠. 근데. 조선까지도 이게 무역 장벽이 설치가 될까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군 함정은 분명히 뭐 그건 예, 뭐 예, 그건 있는 거고. 우리한테 오는 거고. 예, 그리고 육상 무기들도 만약에 미국이 우방 국가에서 조달을 한다면 그거 중국 다 배제되는 거고. 그건 우리한테 기회고 그런 거죠. 실탄하고 포탄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전부 다인가 봐요. 그거 최고죠. 그게 최고죠. 근데 일본도 잘했는데 일본도 거의 안 하게 된 거고. 예.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터키,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런 데인데 이스라엘은 첨단 무기들인 거고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양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레이더라든가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쪽이 이스라엘은 세고요. 우리하고 직접 부딪히는 데는 터키예요. 예. 비행기도 이번에 KF-21 그거에 좀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러 분야에서 터키가 부딪히는데 터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 쪽 이쪽으로 해서 탈락될 가능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이게 색깔이 분명치 않거든요. 예, 이제 좀 속담을 아리까리하죠. 예, 알까리하고 이건 뭐 러시아하고 우방인지 미국하고 우방인지 이게 나토 회원국인지 뭐 정말 헷갈리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그래도 이게 이 진영으로 블록으로 나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의 영역이 진영으로 나뉘기 때문에 영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게 안 나뉘게 되면 그러면 중국, 러시아 이걸 넘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내 어떤 그 여론을 보면 네.
보수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중국과 사이가 멀어져서 네. 중국 시장을 잃고 있다. 이쪽만 또 부각이 되는 언론에 보면 그게 많이 부각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뭐 지금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의 주력 산업은 중국하고 부딪히게 돼 있고 그러니까 중국이 다 올라왔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소니, 도시바를 넘어갔듯이 바로 그 시점이었고 이미 넘어가 있을 거예요. 상당 부분. 전기차는 이미 넘어갔고. 네. 다만 반도체가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냥 이런 지금 미중 갈등이 없었다고 하고 국제시장에서 중국 제품과 한국 제품이 직접 가서 부딪힌다면 우리는 설탕이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5년 중국의 시장을 활용해서 우리가 많이 컸고 네. 중국이랑 우리랑 정말 맞다이를 뜨게 될 그런 상황이었을 때 때마침 미국에서 그렇죠. 잘라주고 중국을 쳐준 거죠. 네. 네. 그럼 이 활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을 할 기회라고 봐야지 이게 뭐 정치적으로 친중이다 뭐 친미다 이런 걸 논할 계제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우리가 살려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려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도약을 하려면 그러면 미국이나 나토나 이 호주나 이쪽 시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당장은 그 과도기잖아요. 네. 요 과도기에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지난 좌파 정부에서는 굉장히 잘 됐는데 네. 예, 정권이 우파로 바뀌고 난 다음에 중국이랑 관계가 어려워졌다. 이런 논조에 그 경제 문제를 그렇게 연결시키는 게 유튜브에도 꽤 있고 신문이나 이런 기사도 보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하면 그렇죠. 하지만 현재와 또 다른 현재를 놓고 비교를 하면 그건 얘기가 다르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하고 등을 지고 중국 편에 섰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럼 우리가 뭘 팔 수 있을까? 팔 게 없죠. 아무것도 못 팔아요. 팔 게 없네요. 아무것도 못 팔고 대한민국은 그저 중국제로 다 홍수를 이룰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수입이 중국의 수입량이 더 많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생필품 위주인데 그거 앞으로는 자동차, 무슨 선박 모든 게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도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네. 구별 없이 나가나 봐요. 그게. 네. 그러면 원전도 중국. 우리도 이제 그러면 그런 데다가 보복 관세를 매겨서 우리 시장을 우리 전기차 시장을 보호할 수가 있을까요? 뭐 당장은 못 하겠지만 서서히 해야겠죠. 하라고 압력을 받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물건을 새로 받아주는 데들에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겠죠. 너희 색깔은 뭐냐? 정확하게 스탠스 서라. 네, 너 색깔은 뭐냐? 네 색깔을 분명히 해야 내가 네 물건을 살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탱크를 들여오려면 네 색깔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원전이라고 하는 게 한번 시작하면 100년은 걸리는 건데 네 색깔이 뭔지를 알아야 너네 제품을 그래야 네가 중국인지 러시아인지 아니면 미국인지를 내가 판단을 하지. 계속 애매한 스탠스를 서게 되면 그러면 너희 거 못 큰 사겠는데? 거래는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체코가 한국 원전을 좀 들여놓으려고 하는 거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미국 편이야. 이게 분명하니 하니까. 그렇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한국 걸 들여놓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 기업 경제사에 큰 획을 걷는 것 중 하나가 체코 원전 수주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뭐 늘 하던 원전인데 하나 또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UAE에 원전 설치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의미인 겁니다. 이거는. 네.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홍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죠? 한수원에서 요즘 TV 광고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큰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냥 우리가 24조짜리를 그 하나 수주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나라 향후 10년 이상의 산업계 먹거리 그게 이제 파생되는 기계 그러니까 세계 전력 시장, 에너지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딱 그 느낌이 드는데 예, 그런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보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정부하고 다른 뭐 기업들이 같이 가야 되겠네 그 방향으로. 그럼요.
그럼요. 유럽 시장, 그러니까 유럽에 지금 동유럽, 영국 이런 데뿐만이 아니고 스웨덴, 뭐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데들 다 지금 원전하려고 다 예, 준비하고 그렇더라고요. 있어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스웨덴도 대부분 한다고 나라들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나라들이 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가 누구냐? 그건 한국이에요. 프랑스가 뭐 프랑스가 두 배라면 뭐. 프랑스가 근데 정말 엄청 공작할 겁니다. 압력도 강하고. 뭐 어떻게 하면 그래도 두 배는 못 이기지. 그래도 이제 뭐 뒤에서 한국 거 말이야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이제 뭐 온갖 악소문 소문도 내고 그럴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 원전이 잘 멀쩡히 잘 굴러가고 있는데 그게 뭐 악소문이 날 게 없잖아요. UAE도 잘 되고 있고. 뭐 그래도 뭐 예. 아무튼 어떤 식으로든 공작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네. 네. 근데 프랑스하고 우리가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새로운 이런 시장 상황에서 원전 그렇지 그렇겠네. 방위산업 그렇지요. 그렇네요. 예, 부딪히는 게 많아요 프랑스가. 고속철도 같은 것도 부딪힐 예. 것 같은데 우리가 네. 지금 수입은 했지만 이제 우리가 더 잘 만들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다 중국이 최강자로 올라서는 그런 과정인데 중국이 탈락하고 나니까 이제 과거의 강자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서로 이제 다투게 되는데 프랑스가 우리하고 굉장히 분야들이 비슷해요. 그렇구나. 네. 자, 박사님 모시고 지금 뭐 1시간, 1시간 반? 아이고. 1시간 5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데 전체 질문 내용의 3분의 1을 소화했습니다. 아이고. 할 수 없이. 네. 예, 오늘 이제 너무 재밌는 얘기 많이 들려주셨는데 오늘 할 수 없이 좀 보내드리고요. 예, 조만간 시간을 또 잡아서 요 네, 뒤에 그렇게 밀려있는 하시죠. 질문 네. 3분의 1을 계속해서 네. 좀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 예. 네, 그 이야기를 좀 예, 하죠. 그 얘기를 꼭 좀 해야 되는데 네. 더 재밌는 거는 박사님의 개인사입니다. 예.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리 비욘디 구독자분들에게 한국의 경제 상황, 그게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과 미국, 일본의 경제 상황과 비교해서 우리의 미래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10월 중에 한번 다시 박사님 모시고 성공한 나라는 어떻고 실패한 나라는 어떤지, 그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를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네, 2부 피부과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정신없이 재밌게 들으셨죠? 예, 정말 경제학을 어렵지 않게 잘 설명을 해주십니다. 내일 주식을 뭘 사면 되는지는 설명을 안 하시지만 큰 흐름의 국가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안목을 갖고 좋은 어떤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좀 긴 호흡을 보고 미래를 설계할 때는 이런 분들의 강의를 들어놓으시면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11월 첫 주에 다시 여러분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좋은 분들 모셔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교수님 랩을 하시는, 요즘은 안 하십니다. 네. 탈모 유전자는 우성이 아닙니다. 그냥 반반입니다. 반반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이 탈모가 있다, 유전적인 탈모가 있다 그러면 그냥 나한테 생길 확률이 5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외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어머니는 괜찮다 그러면 나한테 생길 확률이 25%라고 보시면 돼요.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44분의 1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와 과거 일본의 경기 침체 유사하단 말도 있는데, 저는 뭐 이게 원래 박사님이 다 답변해 드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기 침체가 소비가 침체되고 저축이 늘어나고, 그 저축도 위안화의 저축이 아니라 금으로 저축을 하는 경우까지 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비가 위축되고 있는 걸로 보면 일본의 경기 침체와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일본은 결실이 없는 투자는 계속되지는 않죠. 근데 중국은 끊임없이 그 1인 독재가 시작되면서부터 과거에 중국의 등소평 체제는 무너지고 있다. 오히려 중국의 재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중국의 경제를 자본주의 경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저는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리크청 총리가 임기를 끝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적이었거든요. 그 시진핑의 경쟁자였었어요. 2인자였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퇴임 후 돌아가시게 되는데 중국 경제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통계 자체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답 없는데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사님이 얘기했던, 김정호 박사님이 얘기했던 과거의 소련 경제와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중국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 물류 대란인가요? 물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요. 서태평양, 미국 기준이죠. 서태평양에 있는 동남아시아부터 시작해서 한국까지가 중국의 패권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걸 만일에 포기하게 되면. 만일에 대만을 포기한다면 아마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다른 데는 몰라도 아마 일본은 전군을 동원해서 아마 저기 할 거예요. 전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만의 어떤 군사력을 중국에서 투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을 두고서도 각국의 패권 싸움이 일어날까요? 비트코인은 패권이라고 얘기할 건 없죠. 발행량은 이미 뭐 880만 개가 정해져 있고요. 그것이 뭐 주류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화폐 가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금과 같은 화폐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대체 투자 수단이 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채굴량은 정해져 있고요. 채굴량이 점점 어려워지고 절대적으로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달러나 뭐 엔이나 한국의 뭐 원화나 중국의 위안화 모든 EU의 뭐 유로나 다 마찬가지죠. 피아트 머니라고 그럽니다. 발권을 할 수 있는 중앙은행에서 그냥 윤전기 돌리면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이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죠. 그게 어쩌면 또 자본주의 경제의 타고난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거를 안전하게 자산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게 뭐 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다이아몬드일 수도 있었는데 다이아몬드는 이미 이제 합성되기 시작했으니까 가치가 쉽지 않겠죠.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뭐 패권 다툼이 일어날 건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어떤 식으로 이제 현 자본 시장에 로 끌고 들어올 거냐 이걸 갖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는 고민하고 있죠. 네.
트럼프는 이제 비트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그 자본시장에 끌고 들어오겠다는 얘기고, 민주당 쪽에서는 조금 반대 쪽 입장이 있지만, 워낙 시장이 커져가지고 버리지는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나 뭐 달러를 대체하거나 유통화폐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발행량이 너무 적어서 쉽지 않을 겁니다. 탄소 중립, 전기차, 인공지능의 세계. 이제 인공지능은 결국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한 가지가 뭐냐면 기술이죠. 예. 빠르게 많은 양을 정보를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속도, 저장 용량, 속도가 하나의 기술적인 테크놀로지 쪽이라면 또 하나는 입력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형태가 이제 그 현재 인공지능이 작동하는 방식이니까 저 대목에서 이제 중국이 유리하죠. 중국이 유리한 건 데이터를 무조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공산주의 국가고 일당 독재 국가니까 개인정보라는 게 없어요. 다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갈 가능성이 많죠. 인구도 많고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도 전혀 없고. 전기차는 뭐 기본적으로 뭐 2차 전지의 성능의 문제죠. 근데 이제 안전성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여러 사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전고체 뭐 2차 전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안 타요. 내 목숨을 걸고 싶지는 아직 않아요. 탄소 중립이 저게 원전입니다. 탄소 중립에서 원전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원전에는. 현재까지는. 핵융합 발전이 제가 가끔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ITER이라고 이터라고 하는 국제 핵 융합 발전로 실험로가 지금 프랑스에서 건설 중이거든요. 한국도 지분이 꽤 높아요. 그게 상용화만 가능해진다면 그 토카막 방식이 상용화만 가능해진다 그러면 가능하죠. 이 분야도 지금 토카막 방식도 중국하고 한국과 경쟁입니다. 중국은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경쟁이 많이 되긴 하지만 그건 지분이니까요. 그리고 상용화되면 거기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우리도 뭐 어느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질 수가 있고 일단 뭐 에너지가 굉장히 싸지겠죠. 건설하는 건설 시장에서 한국이 많은 그거를 차지할 수 있겠죠. 통일하면 달라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통일. 준비는 해야 되지만 우리 의도대로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늘 언제 뭐 통일이 그냥 벼락같이 찾아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게끔 준비는 해놔야 되겠지만 의도된 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되지는 않을 개연성이 많다. 이게 생각입니다. 다만 어떤 형태가 됐든 전쟁은 피해야 되겠죠. 7시 30분 공원할 때 선크림, 요즘 7시 30분이면 해가 별로 안 떠요. 여름이면 뭐 해가 떠 있습니다. 아침에, 지금은 기상 한 6시 반쯤에 해가 뜨죠. 아침에는 5시 반쯤에 해가 뜨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고 햇살이 강하게 느껴지면 바르는 게 좋습니다. 아이콘 바르면 한 2, 3일 빨개요. 딱지는 없고요. 아이콘 하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나도 얼굴에 홍조가 남아있다. 홍조가 7일까지 가지는 않는데 되게 3, 4일 정도 지나면 붉은기, 시술에 따른 붉은기는 대부분 다 없습니다. 원래 있던 홍조라면 또 다르겠고요. 무혈성 괴사요. 대퇴골 무혈성에서 그거는 뭐 인공관절에는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는 시기를 언제를 정할 거냐죠. 이제 운동의 장애라든지 무혈성 괴사 이후에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는데 이 부분이 접합 부분이 내기라 그래요. 경부인데 여기 골절이 생기면 걷지를 못해요. 그래서 무혈성 괴사가 있다면 언젠가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CT나 MRI 찍어서 수술 날짜는 정해야 됩니다. 다음 주 방송은 추석이라 하루 쉬고요. 9월 24일은 임용환 박사님 모시고 다시 역사에 대한 얘기, 우리가 역사를 보는 관점, 조금 전에 이제 김종원 쌤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관점이라는 게 너무나 편향적인 시각이 많죠.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고 늘 우리 임용환 쌤 얘기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거기서 뭘 배울 건지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10월 1일 날 임용환 쌤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월 8일에는 미즈메디 병원의 김민영 과장님, 요즘 정말 출산하는 병원이 없는데 많은 그 출산 산모들을 보고 있는 병원이죠. 강서구의 미즈메디 병원의 김민영 과장님과 그다음에 맘스바디케어의 김우성 원장님 모시고 산후관리에 대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0월 8일에는 나비성형외과 신동우 원장님 모시고, 정말 멋진 친구죠. 네. 신동우 원장님 모시고 코성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5일에는 이지훈 변호사님 모시고, 지난번에 우아하게 욕하는 법인데 실제로 조직생활 잘하는 법을 이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0월 22일에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주식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전인구 머니도 대표가 가장 주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 얘기 안 하는 주식 투자에 대한 유튜브를 하고 있죠. 전인구 선생 대표의 머니도 대표 모시고 경제적 자유 투자로 이룰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갖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젊은 나이에 투자로만 나의 소득을 다 이제 만족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는 10월 마지막 주죠. 예. 표창은 전 의원, 지금은 이제 작가로 데뷔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프로파일러로 쭉 활동하시다가 이제 21대 국회 활동을 하셨죠. 하다가 22대 국회는 불출마하셨습니다. 예. 나오시면 언제든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새로운 소설을 냈어요. 카스트라토라고. 예. 이제 범죄 소설이죠. 본인이 아마 수사 경험이나 그때 많이 녹아 있을 거예요. 네. 카스트라토라는 소설을 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책을 내서 책을 보고 제가 연락을 드렸죠. 예. 좋은 책을 내셨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오셔서 좀 말씀을 주십사 라고 했더니 흔쾌히 10월 29일 날 출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날 김정호 박사님 모시고 다시 성공한 나라의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그 나라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활동을 하는지, 성공한 국가, 실패한 국가의 시민의 태도에 대한 얘기를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차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여기다 대고 왜 의학 채널에서 그런 얘기 하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의학 채널이기도 하지만 내 몸의 건강이라는 게 꼭 단순한 이런 토막토막 의학 정보만 갖고 내 몸의 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두루 넓은 영역에서 다른 영역의 공부도 비욘드를 통해서 좀 하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부분 제가 이제 임영환 선생님도 그렇고 김정호 박사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지훈 변호사도 그렇고 전인구 머니도 대표도 그렇고 다 개인 유튜브들 하고 본인 구독자들이 100만 가까운 그런 구독자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많은 유튜브를 보고 볼 수 있죠. 이제 요즘에 뭐 책 읽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TV 보는 거나 거의 비슷하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제가 좀 더 어려운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수학 선생님, 물리 선생님 이런 분들 좀 모셔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그 학문의 폭을, 지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두 비욘드의 구독자분들의 성원이 있어서 이런 분들도 되게 모시기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KBS에서 불러도 안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흔쾌히 출연해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따뜻한 시각으로 비욘드를 아껴주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모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인사 전하겠습니다. 카푸치노 앞으로 기름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뭐 하느님도 몰라요. 주식값이 어떻게 될 건지 기름값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예전같이 뭐 옛날에 그 유가 파동 나듯이 오일 파동 나듯이 뭐 2배, 3배 오르는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게 석유 생산지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해졌어요. 뭐 현재 전 세계 1위 산유국이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뭐 기름값이 오르내림은 있겠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거다. 왜냐하면 오펙이 독점하는 시절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11월 미국 선거 끝나고 그 다음에 어떤 형태든지 미국의 이제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러시아도 버티기 힘들죠. 아무리 저기를 해도 러시아의 특징이 러시아가 수비하는 전쟁은 진 적이 없어요. 근데 러시아가 공격해서 이긴 전쟁도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 역사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해보면 러시아가 핀란드를 침공했을 때 그 전쟁도 이기지는 못했어요. 스웨덴과의 전쟁도 침략 전쟁으로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침략 전쟁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를 침공했던 나폴레옹 전쟁도 이겼고요. 그 다음에 히틀러와의 2차 대전도 이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비를 하는 거는 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기본 정서가 있으면 게릴라전도 이루어지고 청야전술도 할 수 있고 뭐 자기지휘하게 싸우니까 뭐 겨울에 뭐 추워서 이기기도 하고 날씨의 도움도 받고 하지만 침략 전쟁이라는 거는 상대 나라를 이기려고 그러면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뭐 러시아의 무력이라는 게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각만큼 잘 돼 있지 않다. 그럼 어찌됐든 전쟁이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면 미국의 행정부가 바뀌게 되면 저기 할 겁니다. 휴전 협상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유럽도 힘드니까 러시아 가스나 러시아 석유도 다시 시장에 나오겠죠. 그러면 뭐 값은 좀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중국이 세계 패권국이 될 수 있는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 된다는 얘기는 못 하겠지만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내 살아생전에 안 된다. 제가 옛날에 내 개인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예요.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나 없다 해서 패권국이라는 건 반드시 무력이나 경제력으로 그 나라를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건 필수적이긴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기꺼이 그 패권을 받아들이는 정도의 문화적인 파워가 소프트 파워가 없으면 절대로 패권국이 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무력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는 있다. 뭐 그렇다고 쳐요. 경제력으로 그것도 인구도 많고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중국이 현재 갖고 있는 정치 시스템이나 문화적인 문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못 사는 나라들이 돈 주면 뭐 따라가는 신용을 하겠지만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제가 항상 이렇게 사고 실험을 해봐라. 우리나라가 없어지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어찌됐든 뭐 이렇게 예정된 앞으로 1년 내에 우리나라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절대 권한을 줬는데 내 아들을 미국에 살 수도 있고 중국에 살게 할 수도 있다. 내가 정하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무조건 시민권을 준다. 이런 가정을 해놓고 이제 생각해 보라고요. 1년 뒤에 여러분들 아들을 여러분의 자녀를 미국으로 보낼래요? 중국으로 보낼래요? 아마 다수가 미국일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향후 30년 이내에는 절대 패권국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자녀를 어디 나라에 한 나라에 갖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30년을 보고 맡기지 않겠어요? 당장 중국 가서 밥 잘 먹고 잘 산다고 중국 보내는데 10년 뒤에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어디 보내겠어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과학적인 실험할 때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머리로 해보는 실험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지만 어찌됐든 그런 힘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런 결정권이 있는데 미국 보낼래? 중국 보낼래? 저는 뭐 미국 보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다수다. 그러면 향후 30년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100년 뒤에는 모른다. 10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면 손주가 하나 있어요. 손주를 미국으로 보내실래요? 중국으로 보내실래요? 거기서도 역시 미국이 다수면 100년 안에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능적으로 대개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수가 100년 뒤에는 중국으로 보내겠다가 다수다. 그러면 100년 뒤에 중국이 패권국이 될 수 있겠죠. 패권이란 그런 겁니다. 무력, 경제력, 그 다음에 문화, 소프트 파워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코 안에 피부가 계속 가려운 건 이비인후과를 가보셔야 되는데요. 대개는 염증이 있어 그래요. 그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콧대랑 콧볼이랑 피부색, 콧대랑 그래서 콧볼 쪽이 약간 홍보가 있는 건 누구나 정상으로 그래요. 주사 피부염까지는 아니고 그냥 습진 있는 정도면 스트레스 한 일주일 쓰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주사 피부염에 혈관 확정됐다는 로첵스를 바르는 게 좋습니다.
미국 경제가 침체를 향하고 있다고 다른 한편 과도함으로 하는데 뭐 교수님 가셨으니까 제가 답해 드릴게요. 원래 미국의 리세션이라는 거는 기준이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미국 그 판정하는 대학교 교수들 모임이, 경제학 교수들 모임이 있어요. 지나간 그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때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가 리세션이었다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단체 학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리세션이 있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지금부터 리세션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기 사이클이 쭉 있었는데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가 리세션 기간이었다라고 경제학회에서 결정하는,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경제학회에서 정하는 건데 몇 명의 경제 석학과 이런 분들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침체를 향하고 있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것 같으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대개 제일 중요한 건 장단기 금리 역전이에요. 미국의 국채 장기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가 2년짜리 미만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금리 10년짜리 이상의 국채가 있으면 대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비싼 게 맞죠. 내가 돈을 맡기면 10년 동안 맡기는 거니까 금리를 많이 받죠. 멀리 금리를 보는 거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를 맡긴다는 얘기는 짧게 맡기는 거니까 금리가 낮아야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게 꽤 됐어요. 2년 가까이 돼요. 2년, 20개월 좀 넘었어요. 2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반드시 어느 기간이 지나면 리세션이 온다는 게, 지난 60년대 이후에 현재까지 7번인가 리세션이 왔을 때 그게 다 미국이 그 장단기 금리 역전하고 짧게는 서너 달, 길게는 뭐 한 18개월 이후에 리세션이 왔어요. 근데 미국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된 게 꽤 오래됐어요. 18개월, 20개월 좀 됐어요. 그러니까 리세션이 올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모르죠. 안 온 적도 있으니까. 한 번인가 안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고용이 되게 자유로워요. 고용과 해고가 되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미국은 고용 지표가 굉장히 미국의 경기를 잘 보여줍니다. 미국의 경기를. 근데 침체라고 계속 침체가 올 거라고 주장하는 거는 월가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 그 경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실물 경제가 있고 화폐 경제가 있어요. 화폐 경제가 움직이는 게 되게 주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가가 폭락이 되면 물론 공황이 올 수도 있지만 미국의 주식시장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늘 침체라 얘기해요. 늘 침체 생긴다 그래. 왜? 그래야 금리를 낮추고, 금리를 낮추면 주식이 오르니 자기들은 그 시장에서 놀고 있으니까 주가가 오르는 게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침체 생긴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발언권이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고 겁을 줘서 금리를 내리라고 그러는데, 연방은행이 해야 될,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매한가지고 연방은행도 매한가지고, 은행이 해야 될, 중앙은행이 해야 될 1번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인플레이션 잡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잡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순간 화폐가 종이 쪼가리인데 그 피아트 머니의 특징이 종이 쪼가리에 인쇄한 거 아니에요. 정부의 발권력으로. 근데 인플레이션 되면 그건 화폐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하나가 되는 거지. 미국 주식 시장에 뭐 주가가 오르내린다. 연준에서는 코빼기도 않게, 한국도 매한가지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신문이나 경제지에서는 그걸 해야 또 신문이 발행이 되고 유튜브 하는 사람도 그래야 또 자기들이 그 구독자 넣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리세션 올 거냐? 저는 아직은 안 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되게 좋아요. 아직 미국의 고용 지표가 4.1%거든요. 실업률 4.1%. 실업률 4.1%면요. 보통 자본주의 국가에서 실업률 4%. 중국의 통계는 믿을 게 없으니까 빼고 실업률 4%면 완전 고용입니다. 지금까지 3.6%, 3.8% 고용이었던 게 그게 지나친 고용 시장이었다는 거죠. 고용 시장의 화랑이라 그러는데 3.6%, 3.8% 정도 고용 시장이 유지됐던 게 그게 비정상이고요. 4.0, 4.1이면 뭐 예전보다는 고용 사정이 좀 빡빡해졌지만 완전 고용 상태에 실업이 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에 있어 갖고는 오로지 하나의 인플레이션입니다. 침체를 향하고 있다. 경기가 좋았으니까 당연히 경기 하강 곡선을 그리겠죠. 그게 리세션이냐? 그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주장하는 바는 여러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사업한 사람이라서요. 무리한 짓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발언은 센데 대부분 다 협상용이고 실제로는 그렇게 무리한 일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에 지금 뭐 우리 2차 전지 LG에서 공장 지었고 삼성에서 반도체 공장 짓고 현대에서 뭐 전기차 공장 짓고 많이 짓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지원을 해줬죠. 고용을 창출한다고. 그거 다 뺏어버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피지조울제를 먹어서 드물게 탈모 부작용이 있느냐? 탈모가 이미 있는 사람에서 불안하면 먹지 않는 건 좋겠지만 제 임상 경험으로서 뭐 하루에 하나, 이틀에 하나 이 정도 먹어서 그것 때문에 탈모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좋을 겁니다. 러시아는 손자병법을 모르진 않죠. 근데 전쟁은 절대로 합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전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항상 하면 불합리하죠. 데소엔 스테로이드, 겐타마신 항상용인데 일시적으로 붉어진 지루성 피부에 나면 데소엔 쓰십시오. 한 일주일 쓰시면 돼요. 코가 막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비염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비염 때문에 제일 많이 막히죠. 그 다음 또 막히는 게 비중격이 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보면 점막으로 만들어진 비중격이라는 게 있어요. 가운데 막아주는. 이 비중격이 휘게 되면 그쪽이 부어요. 그래서 코가 막힙니다. DH킴님은 꼭 이런 질문을 올려갖고 끝나고 나면 이제 꼭 쇼츠에서 뜨고 이제 온갖 욕을 얻어먹는 발언을 제가 하게 되죠. 정상화 안 됩니다. 네. 단언하건대 정상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붕괴 직전이고요. 거의 붕괴가 됐다고 보셔도 맞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이 408개가 있어요. 408개인데 그중에 101개가 레지던트가 있는 대학병원, 수련병원이고요. 307개가 그냥 일반 전문의들만 1명 내지 2명이 근무하는 응급실에, 그러니까 준종합병원이라고 얘기하면 돼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중에 실제로 우리가 응급 환자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응급실을 이용하는 건 대부분 대학병원이라고 봐야 돼요. 수련병원. 수련병원에 레지던트가 복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대학병원이 갖고 있는 능력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응급의학과가 또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응급의학이라는 게 응급실에서 수술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복부에 심한 칼에 찔린 자상이 있었다고 쳐요. 그런 자상 환자가 오면, 응급실에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자상의 정도를 확인을 하고, 이게 단순히 다른 문제 없이 오로지 복부 문제면 일반외과 선생님들을 불러서 수술 준비를 시키는 사이에 혈액을 유지하고 출혈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서브크라인 베인 같은 데 중요한 붉은 정맥에다가 카테터를 넣어서 언제든지 출혈에 맞춰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플루이드를 넣을 수 있는 라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그 기본적인 상태, 그러니까 수술을 바로 들어가도 될 건지 잠깐 좀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도 될 건지 이런 걸 판단하고 바로 배후 진료라 그래요. 배후 수술이라 그러죠. 외과로 바로 가서 수술방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돼 있으면 응급실에서 환자 처리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수련병원들은 레지던트가 없기 때문에 스태프들만 갖고 뭐 현 정부에서는 PA를 데리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암 환자 같은 경우가 동년 대비 작년 9월 대비 암 수술 건수가 90%, 40%밖에 안 돼요. 옛날 같으면 지금 한 병원에서 암 수술이 100건이 있었다면 지금은 40건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이 될 거냐? 오늘 뭐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뉴스로 발표했던 거,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던 거를 보면 이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에요. 그냥 급하니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게 되면 진료비를 3.5배를 더 높여주겠다. 그러면 그게 추석 앞뒤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보니까 한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거 한시적으로 그러면 그때 와서 빨리 응급실 문제 생기지 않게끔 그때는 와서 하라는 얘기인데, 300개 병원, 307개 병원에서는 그게 뭐 보람이 있겠죠. 그 병원 어차피 지금도 돌아가니까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는 거 아니에요. 전공의하고 학생들이 수업을 안 받고 진학을 포기하고 진급을 포기한 것 뿐이에요. 이걸 파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지금 어느 병원도 문 닫은 병원은 없어요. 병원 다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죠. 이걸 갖고 언론에서는 파업이다. 의사들이 뭐 환자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의사를 악마화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레지던트 안 돌아와요. 레지던트 안 돌아오면 정말 중증 환자를 봐야 될 100개의 수련 병원들이 안 돌아간다고요. 그걸 PA로 채워서 하겠다. 간호사 교육시켜서 해야지. 그 뭐 간호사 어느 날 갑자기 PA 자격증 주면 그 사람이 수술방에서 수술을 하고 환자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뭐 군의관들을 보내겠다. 군의관은 빠지면 군의관 자리에 누가 메워요? 공중보건의를 보냈다. 공중보건의 자리에 누가 메워요? 지방의료가 문제가 있어서 공중보건의를 배치했는데 거기 공중보건의 빼서 수도권의 대학병원에 저기 레지던트 자리에다가 집어넣으면 그러면 지금 이 의료개혁을 하는 난리가 뭐예요? 이 난리 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되지도 않은 2,000명 정원하겠다는 얘기를 왜 해요? 지방의료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방의료부터 무너지는데 어떻게 지방의료를 살려요? 10년 뒤에 지방의료가 산다고요? 10년 동안 환자들은 나가서 그럼 지방 환자들은 포기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학생하고 레지던트가 내년에 안 나오는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내년에 군의관이 없을 거예요. 내년에 저기도 없고요. 공중보건의도 없어요. 내년 인턴 안 들어와요. 이게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스케줄을 잘 짜서 뭘 해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고 저기 전공의 협의회에 있는 분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어떻게 복귀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원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외국 많이 나갔대요. 미국, 싱가포르 많이 나갔대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그랬더니 군대 많이 갔대요. 사병으로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병으로 가겠어요? 사병으로 가면 18개월이면 그 방위 일 끝나요. 국방의 의무가. 군의관 가면요 39개월 해야 돼요. 2배가 늘어요. 2배보다 더 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군의관에서 뭐 중위 대위 계급장 붙였다고 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어요. 예비군 훈련 기간만 7년으로 길어져요. 떡볶이에 제사 지낸다고 군대 많이 갔대요. 지금 의료 사태가 회복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추석 연휴 기간에 3.5배 뭐 진찰을 더 주니까 아마 그 수련 아닌 병원에서는 수입이 좀 늘겠죠. 3.5배로. 그게 현 의료 시스템에서 교육병원이 다 안 돌아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면 이런 얄팍하게 대책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는 뭐 3년 동안 교수를 1,000명을 늘리겠대. 2,000명 더 뽑는데 1,000명 교수 늘려갖고 수입이 될 것 같아요. 의과대학은 도제교육이기 때문에 학생 하나에 의사 5명이 붙어야 돼요. 대개는 그래요. 하나하나 배우기 때문에 학생 하나, 의과대학 학생 하나 똑바로 공부시키려면 뭐 평균 교수가 4명, 5명 붙어야 돼요. 2,000명 늘리는데 3년 동안 교수요원 1,000명 늘린대. 1,000명 어디서 늘릴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이 없고 졸업하는 의사가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고 의사의 기득권을 지킨다. 제가 기득권자잖아요. 의사의 기득권이고 개업해서 피부과에서 돈도 잘 버는 의사예요. 제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환자 보잖아요. 그냥. 파업 안 한다니까요. 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학생이나 레지던트가 훨씬 더 민감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나 전공의협회에서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하는 얘기는 뭐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의협회장 물러가라는 얘기가 그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는 정원을 반대하는 이유가 일단 정원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3년만 지나면 OECD 평균보다 우리 의사가 더 늘어나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매년 3,058명의 의사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평균 증가율이 3.1%입니다. 활동하는 10만 명에 3,000명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매년 3%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 다음에 OECD 평균은 0.5%, 통계에 따라서 정확한 통계를 내가 2군데로 확인해 봤는데 어떤 데이터에서는 1%라는 얘기가 있고 어떤 데이터는 OECD 평균이 0.5%라는 데가 있어요.
그 데이터의 정확성을 내가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어찌됐든 3배 내지 6배 정도가 우리나라가 의사 증가수가 높다는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의 방송 2번이나 했었어요. 그러면 3년 지나면 OECD 평균을 초과한다고. 인구는 줄고 있어요. 뭘 정언을 해요? 10년 뒤에 누가 10,000명이 더 풀려난 통계는 누가 만든 통계예요? 근거를 내려니까 근거가 없대. 회의록 내놓으니까 회의록을 삭제하고 찢어버렸대. 국가 공무원들이 모여갖고 국가 공직에서 회의를 했는데 회의 서류를 찢어버렸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무슨 뭐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나쁜 일을 모의한 것도 아니고 그거 왜 기록을 없앱니까? 그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얘기죠. 제가 방송만 아니면 막말할 게 되게 많아요. 일개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누가 들어도 웃을 얘기를 지나가는 우리 강아지가 들어도 웃을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요? OECD 통계예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의사가 빨리 늘어나요. 우리나라의 지금 의사 숫자가 일본이랑 비슷할 거예요. 일본은 지금 의사 숫자 줄이기 시작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거예요. 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생긴 이유는 기본적으로 소아과 오픈런이 생기는 건 소아과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소아 환자 수가 우리 때 100만이었는데 출생 인구가 지금 출생 인구 25만, 30만이잖아요. 소아과 정원이 얼마나 늘어났는데 소아과 전문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왜 그분들이 소아과 진료를 안 하고 피부과를 보겠냐고요.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야지 의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누가 합니까?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 보는 통계죠. 소아과 선생님들이 개업하는 수가 줄고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준 건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하는 게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고 다른 일을 한다고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분들이 소아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여러분 소아과 레지던트 1년 차는요. 정말 힘들어요. 그 응급실에서 살아요. 신생아 출산실에서 살고. 그렇게 해서 딴 소중한 자격증이에요. 소아과 전문의라는 자격증이. 솔직하게 전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을 땄지만 그 노동 강도라는 거는 뭐 10분의 1도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공부하는 양은 다 각 분야에 공부를 해야 되지만 노동 강도, 레지던트 할 때 그 노동 강도를 따지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피부과를 하면 보험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서 돈도 벌고 먹고 사는 게 편해. 밤에 당직도 없고 그 다음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수입이 더 좋아. 소아과 잘못 건드리면 사고 나고 애 다치기도 하고 치명적인 부작용이 남기도 하는데 정말 받는 진찰료라는 건 쥐꼬리만큼 줘요. 많이 받지 않냐? 내가 뭐 5,600원이라 그랬더니 국가에서 받는 게 있지 않냐? 5,200원을 받더라고요. 나 정확하게 숫자 기억은 안 나는데 5,200원 받고요. 청구하면 17,610원 줘요. 평일날. 네. 토요일날은 좀 더 줘요. 18,680원인가 줘요. 자, 17,610원을 다 받아서 100명을 보면 176만 원이에요. 한 달 20일 일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 벌었다고 치고 한 달 20일 일하면 4천만 원이에요. 월급 주고 이자 주고 뭐 리수료 내고 임대료 내고 그러면 남는 돈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일을 하려고 그러겠냐고요? 안 하려고 그러지. 그러면 또 그래요. 뭐 일반 월급쟁이보다 낫지 않냐? 워라밸 비교 한번 해보세요. 소아과생하고 일반 월급쟁이하고 워라밸 한번 비교해보세요. 그런 것들을 의사는 다 잘 살지 않냐? 잘 사는 사람 있죠. 예. 사업해서 성공, 의료업을 해서 사업적으로 성공한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어느 사람이나 사업을 하면 성공한 사람이 있고 망하는 사람이 있죠. 의사 수가 적어서 저 사람이 기득권을 갖고 많이 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사업을 잘한 거예요. 그는 소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일반화시키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여가 많으니까 많은 숫자를 뽑아서 저기를 해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가장 단일 직업 중에서 평균 임금 높은 데가 뭔지 아세요?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연봉이 2억 넘을 거예요. 2억에서 4억 정도 될 거예요. 그 좀 많이 뽑죠. 도선사분들 화내시겠다. 급여가 높으니 그러면 많이 뽑자. 이런 논리는 틀린 얘기죠. 필요한 만큼 뽑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는 국민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국가 의료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재 41개 의과대학에서 조금씩 숫자를 늘리는 건 가능하지만 강명수 씨 척 좀 하지 마시고 이제 역겹다 나가시면 돼요. 뭐 돌아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강명수 씨는 좀 지어주세요. 예. 저 정도 알고 얘기를 하시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저런 걸 하면 안 되죠. 저런 글을 쓰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아는 척하는 걸로 들리시면 나가시면 돼요. 방송 내가 들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의료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관심이 많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갖고 있는 정보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편파성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료 시스템은 회복 불능하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 하루하루가 지금은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입시 요강까지 발표됐으니까 못 바꾼다 이런 식으로 버티는데 입시 아직 하지도 않았고요. 지금 당장 취소해도 문제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며칠 늦추면 되죠. 수시 저녁 늦추면 되는 거고.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의료 정책은 완전히 틀린 정책입니다.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보지 않습니다. 환자가 봅니다. 환자 수는 많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환자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명 중에 환자는 뭐 한 5% 미만이겠죠. 5명 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5명이 문제가 되는 것 뿐이죠. 그러니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들의 의견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일반인들의 의견이 옳은 얘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현장을 모르지 않냐 이거예요. 환자가 되는 순간 이거 정말 큰일이네 라는 걸 느끼게 될 거예요. 모든 국민이 환자가 되는 건 아니니까 환자가 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거고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6개월, 1년 안에 끝날 게 아닐 거거든요. 1년 이상 지속될 거예요.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죠. 회복이 되는데. 응급실이 정상화되는데. 그 다음에 그 배우진료, 대학병원의 수련병원의 배우진료가 정상화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필수 의료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레지던트 대가 끊겼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정말 환자가 되는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범죄인 다루듯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국민의 다수다. 그런 사람들이 언론의 핵심 자리에 앉아서 의사를 악마화하는 역할을 하는 기사를 계속 쓴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프면 제일 먼저 피해 보실 거예요.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했어요. 아프지 마세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사고 나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큰일 생기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 있는지를 몸으로 겪게 될 겁니다. 저도 뭐 그저께 직접 겪은 일이에요. 제 손주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갈 데가 없어요. 대학병원에 내가 친구들이 없고 뭐 후배들이 없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대학병원에서 제 손주가 교통사고 났는데 응급실을 못 가요. 그러면 일반인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런 일이 드문 일이잖아요. 그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반인들이 나는 의사들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거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뭐 있는 대로 실명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민주당에서 전국구 국회의원 김윤 교수, 서울대 예방학 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3년 전인가는 의사 정원 필요 없다 그랬어요. 작년에 국회의원 출마하기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1,000명 늘려야 된대요.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현 정부에서 2,000명 늘려놓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런 분은 국회의원을 해요. 네. 자기의 입지에 따라서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그렇게 입장이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분명히 몇 년 전에는 의사들 이런 식으로 증언을 많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증언을 반대했던 분이에요. 예.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는 1,000명 증언을 하다가 2,000명 돼서 다시 당에 들어가더니 이건 또 안 된대. 어느 장단이 어느 말이 옳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빨리 변할 수 있나요?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 해결법은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조기용 장관이 자기가 지시했다니까 장관이 책임지고 취소하면 됩니다.
수능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요. 예. 없던 정원 늘리기로 한 거니까 원래는 유보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그래도 레지던트는 복귀 안 한다는 거예요. 되게 심각합니다. 예. 피부과 레지던트 복귀 안 하는 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생명 필수 의료기가 아니잖아요. 예. 아토피 피부염 아닌데 지루 피부염이나 접촉병은 프로토피 글쎄요. 프로토픽은 급성병변에는 쓰기에는 저는 동의 안 해요. 스테로이드를 짧게 쓰는 일주일 이내 끝낼 수 있으면 스테로이드를 끝내는 게 나아요. 접촉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약 열심히 바르면 좋아지니까 발생 부위에 맞는 스테로이드를 짧게 쓰는 게 낫죠. 프락셀 레이저로 홍조 남을 일 없어요. 대개 일주일에는 다 좋아집니다. 네, 구강 내도 두더기 생길 수 있어요. 네, 생길 수 있어요. 혈관 부종이라 그래요. 스테로이드 같은 거 세게 좀 써야 됩니다. 입안이 붓게 되면. 네. 민민님 지금 얘기했는데 뭐 그건 아실 거예요. 김윤 교수가 서울대에 있을 때 그렇게 했던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대학병원에 내 친구들이 병원장하고 지금 뭐 다 되죠. 인간관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친구가 와도 접수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병원이. 그게 지금 그 진료 시스템이 마비가 돼 있으니 와도 도와줄 방법이 없대.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럼 뭐 뒷얘기를 다 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랬더니 일단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개업한 분한테 서 엑스레이부터 다 찍으라는 거예요. 다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거기서 보고 그 다음에 어차피 큰 외상이 있어서 수술을 당장 해야 될 게 아니면 지켜보는 거예요. 나보고 24시간 동안 지키고 있으래. 그게 이제 보통 헤드 트라우마나 이런 걸 받고 난 다음에 애들이 하룻밤 잘 자고 큰 문제 없으면 수술 안 해도 되는 병이고 거기서 애들들 뭐 의식이 흐려진다거나 뭐 그다음에 토를 한다거나 뭐 팔다리 경직이 온다거나 그러면 이제 수술해야 되는 뇌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인이 되게 8시간에서 24시간 안에 다 나타나요. 그럼 어떡합니까? 손주 갖다 눕혀놓고 24시간 당직 서는 거예요. 하루 날밤 새고. 그리고 이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죠. 급한 일에서는 바로 전화할 거니까 핸드폰 옆에 좀 끼고 자라. 어차피 수술 네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괜찮으니까 괜찮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의사고 그다음에 일단 유사시에 뭐 들고 업고 뛸 수 있는 정도는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잡기는 옆에서 24시간 지켜보는 끝났죠. 큰 게 아니었으니까 큰 상처가 아니었으니까 끝났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병원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데리고 가면 사진 찍고 뭐 다 검사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데려갔다가 뭐 이상 있으면 전화하고 오세요. 아니면 하룻밤 그냥 병실에 올라가서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 한 통에 뭐 감사합니다. 이거는 다른 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수술 예정된 환자고요. 그 수술 예정된 환자한테 예를 들면 A라는 친구, 내가 아는 친구인데 수술 좀 잘 부탁해.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고 이제 그냥 그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할 수 없는 수술을 뭐 땡겨갖고 집어넣고 하는 건 다 요즘에는 그런 일은 없어요. 예. 환자단체라는 건 저거는 다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 환자단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환자단체가 왜 있어야 돼요? 환자라는 건 누구나 가끔 되는 거지 뭐 1년 12도 환자인 게는 특별한 병이 아니면 그런 환자는 없잖아요. 그런 환자는 지금도 다 치료해요. 예. 지금은 갑자기 발생하는 응급 환자들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방 지원 시스템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느냐 아니냐고 내가 많이 여러분들이 해요. 저는 분명히 아무것도 없이 서울 와서 좋은 대학 나오고 피부과에서 돈 잘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게 의사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그런 한 사람의 모형이고요. 대다수의 의사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이 숫자도 훨씬 많고 그분들은 훨씬 고생스러운 상황에서 일을 하지만 합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도 비보험의 영역이 있죠. 내과 같으면 검진 같은 게 비보험의 영역이고요.
외과 같은 경우에는 항문 수술이라는 특화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또 소득을 좀 올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신경외과 같은 경우는 척추 클리닉에서 디스크 수술이나 그에 따른 파생되는 다른 그 수술 후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수입을 얻고 여러 가지 수입의 유형을 잘 만들어내서 그걸 갖고 경영을 잘 적용한 사람들은 성공을 해요. 그렇게 돈을 버는 의사들이 있죠. 예. 그게 다수가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게 고생한 만큼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나 이과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정상적인 진료를 했을 때 현재 수가 체계로서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건의 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문제인데 그걸 대뜸 2,000명 뽑아놓으면 낙수 효과로 소아과도 할 거고 뭐 철철 넘치는 의사들이 시골도 내려갈 거고 1990년도 후반, 2000년도 초반까지만 해도 보건복지부에 저런 공무원들 많지 않았어요. 의사 수가 너무 늘어나면 보험 재정에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내야 될 보험료가 자꾸 늘어나서 경제적으로 위축이 오니까 의대 지원을 반대했던 게 보건복지부 입장이었어요. 언제부턴가 민주화가 되고 난 다음에 의사 수를 많이 늘려서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이런 포퓰리즘 정책의 결과가 지금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게 왕창 질렀죠. 2,000명 질르면 총선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 식의 정책을 위반을 하면 아까 조금 전에 원전 얘기 잠깐 했잖아요. 김정은 교수님하고 원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나쁜 짓을 한 게 뭐냐면 원전 폐쇄한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국익에 반하는 짓이에요.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면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다행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원전을 바로 복구를 했고 원전 산업이 그래도 우리가 기간이 짧았잖아요. 3년 만에 그걸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지금 체코에서 수주를 하고 저는 알지 못했던 얘기를 김정일 교수님 향후 10년 대한민국이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반대로 윤석열 행정부의 최악의 정책은 아마 지금 의사 2,000명 지원하겠다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정책일 거예요. 그거는 두고두고 대한민국이 박정희 대통령이 씨를 뿌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완성됐던 이 의료보험 시스템이 굉장히 위태롭고 민감한 시스템으로 움직여가고 있었던 것을 완전히 와르르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 피해는 지금부터 향후 몇 년 동안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고 나면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뭐 김종인 박사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유명인입니까? 정치적으로 영향력도 있고 이마 다치고 난 다음에 응급실 뭐 열몇 군데 전화했대잖아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평상시 건강 관리요. 마음 편하게 살아야죠. 식사 잘 하셔야죠. 잘 주무셔야죠. 운동하세요.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잠깐 한 10km 걷고 왔거든요. 요즘 옛날같이 뛰지는 못합니다. 나이가 들어갔고 근육이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뛰면 무릎이 좀 아파요. 그래서 걷고 옵니다. 수시로 어떤 시간 될 때마다 운동하시고 식사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조해집니다. 여드름 나는 거요. 이게 여드름이 아닐 거예요. 생전 여드름이 안 났던 우리 나이 들어서 여드름 안 납니다. 피지뾰루지 같은 경우에 비립종일 가능성이 많겠네요. 모양으로 봐서. 비립종 생기면 그런 모양으로 생길 수 있어요. 금투세 또는 증여 상속 양도세로 인해서 한국의 부자들이 싱가포르나 홍콩을 피하는데 한국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세상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한때 대통령을 꿈을 꿨던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금투세, 증여세, 상속세, 양도세.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중과세입니다. 죄를 져도 한 번 죄를 지면 한 번 처벌하죠. 두 번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모든 재산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소득세를 낸 돈이에요. 그걸 자식한테 넘기는 거고 자식을 주는 건데 거기다 세금을 또 매겨요. 그럼 두 번 매기는 거죠. 내가 1억을 벌어서 5천만 원을 세금을 내고 5천만 원 남았는데 증여를 하면 2,500만 원 세금 또 내야 돼. 그 말이 안 되죠.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 예를 들게요. 상속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억을 상속을 해요. 그러면 상속세 50%예요. 그게 뭐 주식이고 일주 주면 60% 내야 돼요. 어쨌든 50% 내요. 50억 상속세를 내고 난 다음에
부인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하나 나눠줘요. 뭐 똑같이 나눠준다고 가정하고. 근데 그 부인이 죽으면 부인이 받았던, 그러니까 그 부인이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세를 또 내야 돼요. 근데 부인이 이혼을 하면 위자료는 한 푼도 그 세금을 안 내요. 왜냐면 부인의 소득이니까. 우리는 부부 합산제고 부부 공동재산이래. 그러면 적어도 상속세나 증여세는 부인한테는 매기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혼을 할 때 주는 위자료에 대해서는 공동의 재산이라서 분할해 주는 건데 세금 안 내요. 근데 내가 죽고 부인한테 재산이 들어가면 상속세를 내라 그래. 그건 왜? 부인이 같이 벌었다며 너네들. 국세청에서 너네들 하는 얘기가 딱 그대로 옮기면 뭐예요? 부부가 같이 버는 돈이라 그래. 그럼 부부가 부인이 가져가는데 왜 상속세를 내야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에 대한 기본 철학이 없어요. 필요할 때 갖다 붙이고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기는 거는 보통 사람은 다 좋아해. 아유, 배 아팠는데 잘 됐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마음을 예를 들면 이제 종부세예요. 저는 종부세를 뭐 낼 만큼 부동산이 많지 않으니까 종부세가 없는데 옆집에 부자가 있어요. 빌딩이 있어서 뭐 종부세 내고 집도 커서 종부세를 내. 두 채가 있어서 종부세를 내. 그러면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잘 아는 분인데도 마음속으로는 뭐 부자인데 좀 내도 되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면 저보다 좀 형편이 어려운 보통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세금 많이 내는 거. 너네들 많이 벌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속과 정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거는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이중과세다. 두 번 매기는 거거든요. 없어져야 되는 게 맞아요. 기본적으로 세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양도세나 금투세는 저거는 내가 부동산을 사서 이익을 남아서 세금을 내는 거니까 당연히 내야죠.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당연한 거면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으면 금투세를 내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부동산을 소유해서 이익을 남기는 사람은 소수니까 양도소득세를 뭐 50%뭐 보유기간에 따라서 감세를 해주지만 반을 내요. 그건 당연한데 금융투자소득세는 1,400만의 주식 투자자가 있으니 다수가 있으니까 매기지 말자. 그거는 세정의 기본 원칙이 어긋나는 거죠. 세정의 기본 원칙은 하나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우리는 다수면 무조건 다 빼줘야 돼. 그러면 세정이 돌아갈 수가 없죠.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든지 그 국세의 가장 기본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제일 그 차지 비중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 국민이 싹 다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가가치세가 개인소득세보다 더 낮아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예요. 무슨 얘기냐? 있는 사람 잘 되는 회사만 계속 세금을 뺏어가고 그냥 일반 국민들한테는 포퓰리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안 매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36%, 38% 정도 돼요. 10명 중에 3명, 4명이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투표하면서 있는 놈들 세금 더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맞아요? 자기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면서 그러면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이 내. 자기도 내고 있는 사람은 더 내고 이게 맞죠? 그러니 상속세가 없는 증여세가 없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법인세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옮겨지죠. 홍콩은 안 갑니다. 홍콩은 중국 땅인데 거기 왜 가요? 싱가포르이 세금이 없습니다.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고 법인세도 거의 없어요. 싱가포르 많이 가죠.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 능력이 되면 가는 거겠죠. 뭐. 그걸 가지고 개인의 자유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미국도 많이 가요. 미국도 상속세가 거의 없어요. 한 300억까지는 세금이 거의 없어요. 미국도 많이 가요. 세금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물려줄 돈이 300억이면 미국에 이제 투자 이민 가는데 한 100억 정도 쓰고 그 100억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투자를 잘못해서 시민권 나오고 그러면 상속세 넘겨주면 한국에서 상속세 150억 내는 것보다 낫죠. 안 갈 이유가 없죠.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돼. 이미 그 사람들은 그 재산을 만들 때 소득세를 다 냈어요. 또 내라니까 가는 거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너는 갈 거냐? 아, 저는 그 정도 재산은 없어요. 여기 살아도 돼.
코끝은 얇은데 나머지가 두꺼울 수 있나요? 뭐 피부 두께는 다 달라요. 코끝만 특별히 얇지는 않죠. 성형수술, 다음번에 신동 원장이랑 라이노플라스티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라이노플라스티 하고 나면 끝이 되게 얇아지는 경우는 몇 번 봤어요. 혈관 약한 사람이 있어요. 피부가 약한 게 아니라 혈관벽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건드리면 멍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나이 들면 그 혈관에 둘러싸고 있는 콜라겐들이 약해서 더 잘 그럴 수 있어요. 돋보기 보고 보면 이제 확 불이 있죠. 라이트가 있죠. 저는 돋보기는 안 쓰고 라이트만 따로 쓰는데, 예. 밝으면 잘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하고 저기 쓰는 거고, 젊은 분들은 뭐 멀리서 봐도 잘 보이죠. 우리 같이 이제 노안이 오기 시작한 사람들은 돋보기도 쓰고 조명도 쓰고 그러는 거죠. 병변이 더 잘 보이죠. 근데 피부과 진단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병변 하나하나의 모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건 분포예요, 분포. 그래서 환자들이 싫어도 저는 뵙기거든요. 예. 뭐 여성이라 그러면 뭐 간호사 보고 와서 뵙기라 그러고 옷을 벗어서 봐야 돼요. 환자들이 와서 여기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만 있으면 그건 딱 그걸로 진단하면 되는데 여기저기 있으면 제일 먼저 딱 옷을 벗어서 앞, 뒤, 그러니까 팔다리를 다 봐야 돼요.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 대칭성이 있다. 그럼 이건 무조건 호흡기로 들어간 문제거나 먹어서 생긴 거예요. 근데 병변이 편측에만 있고 뭐 약간 국소재로 몰려 있다. 외부적인 요인이 크죠. 원인을 찾는데 제일 중요한 게 분포예요, 분포. 그 다음에 언제부터 그랬냐. 이제 이런 거 꼬치꼬치 물어보면 환자들이 짜증을 내는 거, 뭘 자꾸 물어보냐는 거야. 척 보면 알아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랬냐, 병변의 모양은 어떻게 변했냐, 좌우 대칭이냐, 뭐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병변이 애매하면 돋보기로 그 자리를 따로 더 보게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피부과는 진단을 하게 되죠. 진단이 내려지면 그 다음에 약들은 뭐 피부과에 쓰는 약이라는 건 몇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진단만 정확하면 약 쓰는 거는 쉬워요. 피부약은 되게 일반적인 내과나 외과에서 쓰는 양의 뭐 세기로 따지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약해요. 그래서 피부약이 독하다는 얘기는 거짓말이고요. 전문의 선생님이 보고 난 다음에 진단하고 약 주면 그거는 거기에 맞춰서 먹고 바르시면 돼요. 먹는 약 처방할 때 환자들이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꼭 쓰세요. 의사가 전문의 선생님이 보고 진단하고 주는 약은 반드시 먹고 바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빨리 낫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했던 강의는 못하고 상담만 하고 끝나버렸네요. 네. 여러분들이 제가 그 댓글들을 올리시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생각이 너무 다르고 난 제 얘기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누가 뭐 방송 봐달라고 예언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그 혐오스러운 글들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삭제하라 그래요. 저희가 방송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방송을 시청하는 건 다 선의로 하는 거예요. 김종원 교수님 같은 분들 모시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섭외 자체가 어려운 분이에요. 자기 방송 아니면 방송 거의 잘 안 하시려고 그래요. 한 분 모셔와서 이런 얘기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그러면 우리 스태프들이나 저나 굉장히 섭외하기도 어려운 분들 모셔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즐겁게 들으시고 재미없으면 나가시면 되죠. 뭐 유튜브 방송 안 본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세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고 시청료를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든 어떤 뭐 신문 기사에 댓글 쓰는 걸 보면 야 정말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돼요. 그런 댓글을 쓰시면 쓰지 마세요.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악플 보고 별 생각을 안 하지만 여기 방송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악플 보면 신경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초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악플이 있으면 저는 뭐 그건 가차없이 다 날립니다. 그러니까 쓰시는 수고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확인해서 제가 초청했던 분들의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비판하고 악플은 다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거는 쓰는 노력을 헛노력이니까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일이 다 확인해서 하나같이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랑 이런 얘기할 때도 악플을 하지 마세요. 저는 무조건 다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에서는
삭제권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다른 데 가서 유혹하는 건 아무 상관없으니까요. 적어도 비언디 방송에서 제가 초대한 손님들에 대한 악플은 남기지 마십시오. 생각이 다르면 다른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올릴 수는 있겠죠. 예. 비판의 글은 듣지만 악플에 대해서는 저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더 어떤 방송을 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개진할 때는 충분하게 숙고하셔서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고 리플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홍림 프로의 연애 방송 정말 재밌죠. 예. 준비해서 곧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0만 달러인가요? 부부 따로 110만 달러니까 자녀 한 명에 부부 둘이서 준다면 220만 달러까지는 그냥 줄 수 있겠네요. 턱 밑에 좁쌀 같은 게 생겼는데 마사지하고 각질 썼더니 코 밑에까지 번졌다. 여드름일 거예요. 여드름일 가능성이 많아요. 나이가 많지 않다면. 구할 수 있으면 처방을 다 받아야, 여드름 약은 다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피부과 병원 꼭 가셔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바르시면 될 거고요. 좀 더 심해진다 그러면 한 3주 정도 약 먹는 것도 괜찮아요. 바이브라마이신 같은 거라든지 미노신 같은 거 먹으면 금방 좋아집니다. 좋은 남자 만나는 방법은 아마 최영림 프로 못할 거예요. 네, 최영림 프로는 좋은 여자 고르는 법은 잘 알 거예요. 자기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좋은 남자 만나는 법은 우리 아는 변호사님께서, 이준 변호사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표창원 전 의원이 썼던 카스트라토라는 소설인데, 저도 지금 사놓고 읽지는 못하고 있는데 시간 가지 않고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10월 29일 날 초대해서 표창원 전 의원의 개인 신상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지난 4년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 좀 듣고 책 얘기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고요. 다음 주 추석이네요. 네, 추석 즐겁게 보내시고 24일 날 임용환 박사님과 함께 여러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서 고맙습니다.